자, 할게. 자, 일단 고조선 역사부터 일단 쭉 뺄 거야. 고조선 역사. 시험 범위는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는 선사시대부터 조선 후기까지야. 그리고 참고로 말하자면은 내가 잠을 잘못 자갖고 지금 왼쪽 어깨가 담이 걸려가지고 이쪽으로 안 돌아가. 모가지가. 자, 일단은 고조선 얘기하자면은 우리나라 청동민무령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최초의 국가죠. 자, 기원전 2333년에 단군왕검이 이 나라를 건국을 했대요. 자, 그 기원전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알지? 비포 크라이스트 누구 탄생 전이야? 예수 탄생 전에 기원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 탄생 전 2333년경에 책 안 줬구나. 이야. 준 줄 알았어. 자, 여기 아이고야. 예수 탄생 2333년 전에 단구단검이 이제 고조선이라는 나라를 건국한 거야. 그리고 이제 단구단검 혼자서 몇천 년 동안 다스렸대요. 고조선이라는 나라를. 그리고 이제 기원전 5세기 무렵에 중국 역사 기록에 따르자면 이때 당시에 고조선의 국력이 굉장히 강했대.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이때 고조선의 국력이 굉장히 강력했던 시기 해가지고 강성기 시대라고 얘기를 해. 그럼 강성기 시대가 언제까지냐면 기원전 194년까지예요. 여태 중국에 연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연나라 사람 중에 하나의 위만이 중국에서 넘어와. 그리고 이제 고조선의 백성이 돼가지고 갑자기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래서 고조선의 왕을 남쪽으로 쫓아내고 위만이 고조선의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 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조선을 다스렸던 시기 해서 기원전 108년에 고조선이 멸망하게 되거든. 요 시기를 그래서 위만이 다스렸던 조선시대에서 위만조선 시기라고 불러. 자, 그래서 고등한국사의 포인트는 뭐냐면은 자, 단군왕검이 혼자 처음에 몇천 년 동안 다스렸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 시기를 단군조선 시대라 그러는데 자, 그럼 고조선의 전체적인 역사를 총 몇 단계로 구분할 수가 있지? 3단계로 구분할 수가 있어. 그래서 해당 업적이 단군조선기에 있었던 업적인지 강성기 때 있었던 업적인지 위만조선기 때 있었던 업적인지 구분하는 게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 단군설화는 다 아시죠? 얘기 안 한다 굳이. 자, 오케이. 단군왕검 얘기할게. 자, 일단은 이 단군왕검이 혼자 몇천 년 동안 단군조선 시대를 다스렸대요. 근데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 자, 혼자서 몇천 년 동안 뭔가 나라를 통치할 수가 있어 사람이? 불가능한 거잖아.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이 단군왕검은 사람 이름이 아니라 사실 통치자 명칭이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단군왕검이라고 불려지는 통치자들이 몇 명이 몇천 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라고 보시는 게 합리적인 거죠. 아, 참고로 이 단군은 무슨 뜻이냐면 제사장이요. 제사를 주관하는. 왕검은요. 정치를 주관하는 정치적 지배자를 왕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 단군왕검이라고 하는 지배자 명칭을 갖고 있던 한 녀석이 뭐하고 뭐를 싹 다 주관했다? 제사하고 정치를 혼자서 다 헤쳐먹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지. 그래서 이 단군왕검이라는 지배자 명칭을 통해서 고조선은 제사하고 정치를 한 사람이 주관하는 재정일치 사회였구나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야. 됐지? 자, 그리고 이제 강성기로 넘어갈게. 강성기 때 같은 경우에는 고조선의 힘이 굉장히 강했대. 중국 역사 기록에 따르자면. 중국 역사 기록에 이런 말이 있어요. 고조선의 이때 당시 왕 이름이 부랍니다. 그리고 얘 친자식 이름이 쭌이야. 그래서 부왕은 쭌한테 그대로 왕위를 물려줬대요. 자, 그러면 아비가 자식한테 왕위를 물려줬어. 이걸 무슨 상속이라 그래? 흔히. 부자상속이라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고조선 역사 안에서 처음으로 부자상속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 애당초에 자기가 원하는 자식한테 왕위를 넘겨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왕이 그만큼 힘이 강했다라는 거야. 이해됐지? 자, 그리고 왕이 아무리 잘나도 혼자서 그 많은 나란 일들을 혼자서 다 할 수가 없어요. 이 왕의 나란 일을 보좌해 줄 수 있는 뭐가 많아야 되냐면 밑에 관료 신하들이 많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중국 역사 기록에 따르자면 상, 대부, 장군, 박사, 경이라고 통칭되어지는 신하들이 왕 밑에 많았다라는 것으로 기록이 확인돼. 됐지? 그러면은 왕이 여러 신하를 거느릴 수 있을 만큼 왕권은 어땠다? 강했다라는 증거지. 자, 그리고 요서 지역을 중심으로 중국의 연이라는 나라하고 맨날 국경 충돌할 만큼 국력이 강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자, 이거 이제 역사 배우면서 상식이야. 우리 동아시아 사람들은 강을 중심으로 지역구를 편성하게 돼 있거든. 자, 여기 이렇게 이제 요하강이 흘러요. 요하강. 자, 여기 중국 사람들은 요하강 서쪽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요서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럼 추로 요하강 동쪽은 뭐라 그럴까? 요동. 그렇지. 요동. 마이크에 소리 안 들어가. 그냥 막 얘기해도 돼. 요동. 자, 그리고 여기 이제 가운데 무슨 강이 흐르냐면 중국의 화이어강이라고 하는 강이 흘러요. 자,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화이어강 북쪽을 뭐라고 통칭하냐면 화북 이렇게 부르는 거야. 화이어강 남쪽은 그럼 뭐라 그러게?
화남 이렇게 부르는 거야. 다른 말로 또 강남 이렇게 불러도 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 공부하면서 강남 지역이다라고 하면은 여기 중국의 남쪽 지역 말하는 거야. 이해됐지? 아, 물론 서울로 따지자면은 한강 남쪽도 강남이다. 자,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 중국에는 산이 하나 있어요. 이름이 태산인데요. 중국 사람들은 산 서쪽 지역을 산서 지역 이렇게 통틀어서 불러. 그럼 산 동쪽 지역은 뭐라고 부르게? 산동 지역 이렇게 부르는 거야. 자, 얘들아. 이렇게 바다가 삼면으로 둘러싸여서 혹처럼 이렇게 톡 튀어나온 데를 뭐라 그러지 우리가? 반도. 그러면은 봐봐. 산동 지역에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이는 혹처럼 튀어나온 데 여기를 뭐라 그래? 산동. 반도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요동 지역에 이렇게 혹처럼 튀어나왔으면 요동. 반도 이렇게 부르는 거야. 이해됐어? 자, 그러면 자 가자. 요서 지역을 중심으로 연나라하고 대립을 했대잖아. 혹시 중학교 2학년 세계사 시간에 배운 건데 중국의 전국시대 역사 기억나? 기억 안 나지? 됐어. 기대는 하지 않았어. 자, 그러니까 전국시대라고 해서 중국이 총 7국가로 쪼개져 가지고 통일하기 위해서 막 치고받고 싸웠던 시대가 있어요. 그걸 통일한 게 진시황제거든. 진나라. 아, 이거 대충 기억나죠? 아니, 그러니까 그 7국가 중에 연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현재 베이징이 위치해 있는 요서 지역에 위치해 있었던 거야. 자, 그럼 요서 지역에 있는 연나라하고 국경 맞대고 맨날 전쟁할 만큼 힘이 셌다 그랬지. 그럼 유추해봐. 고조선의 세력 중심지는 어디야? 요서에 있는 연나라하고 국경 맞닿고 맨날 전쟁했으니까 세력 중심지는 어디야? 요동이었다라는 거야. 자, 잘 들어. 고조선의 원래 중심지가 요동이었는데요. 연나라하고 싸우다가 요동이 함락이 돼요. 그러면 이제 수도를 옮겨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요동이 함락되게 되자 이때 왕검성으로 수도를 이동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이 왕검성은 이렇게 나와 있다. 평양 지역이라고 나와 있다. 그럼 우리 그 정은희 씨가 살고 있는 그 평양일까요? 아니야. 옛날에는 그냥 나라의 중심부를 다 평양이라고 통칭을 했던 거야. 그래서 이 평양이 어디 있는지는 아직도 역사학자들이 못 밝혀내고 있어. 자, 너네들은 어디다가 별표 칠 거냐면, 자, 상대평가잖아. 어떻게든 선생님은 뭘 내야 돼? 변별력이라는 걸 내야 돼. 그래서 저 요서를 말장난친다. 요동으로 말장난치는 선생님들이 있어. 그래서 무조건 요서야. 요동은 애당초에 고조선의 중심 지역이기 때문에 요동일 수가 없어요. 알겠지? 요서야. 자, 그리고 이제 위만조선 얘기할게. 아, 그리고 선생님 여기 전주바닥에서 막 10년 내신했다 여기 학교. 그러니까 내가 뭐 강조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야 다. 기술을 많이 낸 거야. 자, 그리고 이제 위만조선으로 넘어갈게요. 일단은 이 연나라에 노관이라고 하는 임금님이 계셨는데요. 이때 중국이 진한 교책이었어요. 혹시 진시황제 들어봤지? 진시황제가 나라 어떻게 다스려? 폭정 정치로 다스리잖아. 여기에 불만이 계속 누적되고 있었던 백성들은 시황제가 뒤지자마자 뭘 일으켜? 밀란이라는 걸 일으켜. 그래서 이 진나라는 나중에 초나라하고 한나라로 정리가 되게 되거든. 그리고 이 초나라하고 한나라가 중원 땅을 통일하기 위해서 막 싸운다. 그래서 이 시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초한지라고 얘기해. 알지? 들어봤지? 초나라의 왕이 누구야? 누구야? 초나라 왕 누구야? 힘 존나 센 사람 누구지? 잠깐만 확인 좀 할게. 혹시 삼국지 초한지 안 읽어봤니? 만화책 안 봤어? 만화책도? 처음 들어봐? 초면이야? 항우야 항우. 이 양반 처음 들어봐? 인생에서 초면이셔? 이분은 너네가 구면이라는데?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을 텐데? 자, 한나라의 왕은 유방이야. 이분도 설마 초면이야? 이분도 니네가 구면이래요. 자, 아무튼간에 이 초나라하고 한나라하고 싸웠던 시대가 진한 교책이야. 결국에 한나라가 이겨서 이제 중국의 통일왕조가 한나라가 되게 되잖아, 그지? 자, 그러면 이때 중국은 전쟁이 많이 터지고 혼란한 시대야. 근데 이때 연나라의 왕이었던 노관이 라인 잘못 타서 뒤지게 생긴 거지. 그래서 당시 북쪽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러시아하고 몽골 땅 돌아다니고 있는 북방 민족이 있는데 얘네 민족을 흉노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흉노 쪽으로 백성들 버리고 도망을 간 거야. 그러니까 이 연나라의 왕이라고 하는 노관이라고 하는 이 새끼가 지 혼자 살겠다고 백성들 다 떨궈 놓고 지 혼자 도망간 거지, 러시아 땅으로. 자, 그러면은 이 백성들 그대로 냅두면 뒤진다고. 그래서 연왕 노관을 모시고 있었던 연나라 신하의 이름이 위만이에요. 그래서 우리 불쌍한 연나라 백성들 살려야겠다는 일념하에 바로 연나라 고조선으로 망명하는 선택을 하시게 된 거야. 그래서 이때 당시에 왕이 누구냐면 쭌이에요, 쭌. 그래서 중국 애들이 망명을 받아달라고 성곽에 모여있대. 그래서 나가 보니까 이제 중국 애들이 저희를 백성으로 받아주십시오 막 이런 거야. 그래서 이 위만 포함해서 연나라 백성들이 불쌍하다고 생각한 준왕은 자기의 백성으로 받아준다. 자, 근데 이 위만이가 옛날부터 뭐로 이제 출중하다고 유명했냐면 그 무예가 출중하기로 유명했던 인물이야. 그냥 잘 싸운다는 거잖아. 그래서 이 사람의 능력을 감안해서 야 위만아 너한테 군사를 줄 것이니 고조선의 국경을 방어하도록 해라 하면서 군사를 딱 주는 순간 위만이가 군사력 갖게 된 순간 땀만 부은 거야.
나를 망명을 받아준 저 준을 몰아내고 내가 고조선의 왕 해쳐먹어야지.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위만이 194년에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게 돼. 바로 이 사건이 위만의 정변 사건이야. 그래서 기존에 위만과 연나라 백성을 받아준 고조선의 왕 준왕은 남쪽인 진나라로 쫓겨나서 이 진나라의 왕이 되게 됐고 고조선의 왕은 위만으로 교체가 되게 된 거야. 자, 근데 중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왕의 자리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나라 이름은 바꾸지 않았어. 그래서 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스렸던 조선시대에서 위만조선기 이렇게 부른답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별표를 좀 갈기세요. 자, 위만조선은 무슨 무역으로 먹고 살았냐면 중개무역을 통해서 먹고 살았다는 특징이 있어요. 이것도 중학교 2학년 역사 개념인데 그래서 중딩 때 공부 열심히 했어야 돼. 안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힘들어. 자, 일단은 중국의 통일 왕조인 한나라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아나? 한나라의 전성기 황제가 누구지? 7대 왕제? 한나라의 무제라고 안 들어봤어? 한무제? 들어봤지? 들어본 기억이 있지? 다행이다. 자, 이 한무제의 숙적은 어떤 민족이었냐면 러시아 몽골 땅 돌아다니고 있는 저 흉노족이라고 하는 애들이에요. 자, 한무제는 자기 집권기 때 무조건 저 흉노를 토벌하고자 하는 야망이 있었던 분이야. 자, 그럼 흉노하고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무기를 많이 생산해야 돼. 그럼 생각해. 이때 고대야. 고대 시대의 무기의 원재료가 되는 게 뭐지? 무기를 생산하는데? 칼이나 이런 거 생산하는데 재료가 뭐야? 철이야. 그러면 얘가 이제 철이 많이 필요하니까 어딘가에서 철을 갖고 와야 된단 말이야. 자, 여기 동아시아 지역에서 철이 많이 나오는 곳이 있는데요. 어디냐면 우리나라 여기 남한 지역을 진나라 이렇게 통틀어 불렀거든. 여기 낙동강에 있는 변한 지역에 철이 많이 나와. 그럼 진나라한테 철을 어떻게 해야 돼? 수입해 와야겠지. 근데 생각해. 이때가 옛날이잖아. 항해술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근데 이 진나라한테 철을 이제 필요하다고 바닷길로 교역을 하게 되면 고래밥되기 십상이라고. 그래서 한나라의 무제는 안전하게 어떤 길로 교역하고자 하는 선택을 해? 육지길로 교역하고자 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가운데 어떤 나라가 껴있지? 고조선이 껴있잖아. 그래서 고조선은 한과 진 사이의 철 무역을 가운데서 도와주면서 스스로 챙겨 먹으면서 이익을 보고 있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중개 무역은 한과 진의 철 무역을 도와줬다라는 말인 거예요. 이해됐지? 자, 그런데 한나라의 무제가 기원전 129년에 1차 흉노정벌을 떠나게 되는데 실패하고 돌아와. 그리고 다시 2차 흉노정벌을 계획했단 말이야, 한무제가. 그러면 1차 흉노정벌 때 재정이 많이 소모됐겠지. 부족한 재정을 메꿔야 돼. 그러면 이렇게 고조선 애들한테 계속 스스로 챙겨주면서 중개무역으로 철 가져오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한나라의 무제는 지금까지 도와줘서 고마운데 우리가 돈이 없어서 그러는데 우리는 이제 바닷길로 위험을 무릅쓰고 저기 남방에 있는 진나라하고 직접 교역할 거야를 선언한 거야. 그럼 이걸로 먹고 살았던 고조선은 어떻게 되는 거야? 굶어 뒤지게 되겠지? 그래서 고조선은 그러면 나는 니들 적국인 흉노하고 동맹 맺을 거임 해서 흉노하고 동맹국가가 되게 된다. 그래서 기원전 121년에 한나라의 무제 군사 공격으로 흉노를 토벌하고 나서 그 다음 타겟으로 한무제가 삼았던 곳이 어디야? 그래서 고조선이 되게 된 거야. 그래서 기원전 109년에요. 한나라의 무제가 이끄는 중국 애들이 쳐들어왔어요. 여태. 근데 한무제는 여태 고조선 놈들이 뭐 버텨봐야 3-4달 버티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상외로 너무 잘 싸우시는 거야. 그래서 1년을 뻐기더라고. 그래서 기원전 108년에 결국 한무제의 군사 공격으로 인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데 생각해봐. 야, 니네가 중국 황제 한무제야. 야, 이렇게 잘 싸우는 애들이란 말이야. 그럼 이런 애들을 강경하게 직접 통치해서 다스리겠어? 아니면 온건적으로 간접 통치해서 다스리겠어? 직접 다스려야겠지. 강경하게 눌러야겠지. 그래서 이 고조선 멸망 직후에 고조선 영역 전체 지역에 한나라에 4개의 지역이 설치되니 이게 한사군이에요. 자, 하나 알려줄게. 기본적인 거. 우리가 역사하고 사회 배우면은 이런 말이 나와. 지방행정구역이라고 하는 말이 나온단 말이야.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지방행정구역이 무슨 뜻이냐면 혹시 그 행정이 무슨 말인지 아나? 행정? 이게 간단하게 얘기해서 나란 일이라고 생각하면 돼. 역사하고 사회 공부할 때 행정이라는 단어 나오면 뭐라고? 나란 일이라고. 그러니까 이걸 연결해봐. 지방의 나란 일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서 뭘 나눈다? 섹션 구역을 나눈다. 물어봐야지. 상식이니까 대답할 수 있어. 현 대한민국 정부의 가장 큰 지방 행정구역 단위를 뭐라 그래? 아니야. 도야, 도. 그래서 경기도, 전라도, 충청도 도잖아. 도에 소속되어 있는데 인구 10만 이상의 도시를 뭐라 그러지? 뭐라 그러지? 그게 시야. 10만 이하면 뭐라 그래? 고창. 군. 그렇지. 군이라 그러는 거야. 군. 자, 그러면 중국 사람들도 머리가 있어, 없어? 있지?
자, 고대 중국인들도 넓은 지방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서 지방 행정구역이라는 걸 나눈 거야. 됐지? 근데 중국 사람들은 도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부르냐면 군이라고 부르는 거야. 예시야. 우리는 전라북도 이러지. 그러면 중국 애들은 고대 시대에 뭐라고 부르는 거야? 전라북 군 이렇게 부르는 거야. 이해됐어? 자, 그리고 이제 시, 전주시가 아니라 얘네들이 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전주현 이렇게 통칭했던 거야. 이해됐니? 그래서 이거를 중학교 2학년 역사 시간에 뭐라고 배웠냐면 군현제라고 배웠을 거야. 그래서 지방을 군과 현으로 나눠서 지방관을 보내서 통치하는 제도야. 자, 그러면 고조선을 멸망시킨 한나라의 무제가 고조선 영역에 한사군을 설치했다는 거는 군사 4개를 설치했다는 거야? 아니면 지역 4개를 두었다는 소리야? 뭐야? 군사를 두었다는 거야? 지역을 두었다는 거야? 지역을 두었다라는 소리야. 아싸 이제 여기 내 땅이야 루 하면서 한나라의 4개 지역을 새롭게 신설했다는 소리예요. 거기에 낭랑, 진번, 임둔, 현도 이렇게 있는데 하나만 별표치고 외워. 낭랑만 별표치고 외우자. 이게 고구려 역사에서 겹쳐서 그래요. 왜죠? 그 낭랑이 지금 현재 어디냐면은 그 정은이 돼지가 살고 있는 평양이에요. 평양.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북한에서도 평양에는 낭랑이라고 하는 중국인들이 사는 동네가 있었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조선의 범금 8조, 8조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 8조법. 너네들한테 한번 좀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 야, 고조선의 법률이 8개밖에 없어. 자, 법이 없는 게 좋은 사회일까요? 많은 게 좋은 사회일까요? 사람들이 사는 게. 응? 물론 적당하게 제일 좋지. 없어도 문제고 많아도 문제지. 그러니까 이제 법이 많지 않다라는 것은 굳이 법이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그만큼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다? 졸라리 선하게 살았다. 고조선 사료에 따르자면은 이런 기록이 나와. 길거리에 돈이 떨어져 있는데 줍지를 않았대. 고조선 사람들은. 이유가 뭐겠어? 같은 민족이니까 니네들이 한번 추론해봐. 니네들이 길 가다가 길거리에 돈을 발견하게 돼. 돈을 주워? 왜 주워? 경찰서에 가져다 주려고? 그러니까 보통은 내게 아니니까 안 줍는단 말이야. 고조선 유민들은 그래서 안 주어요. 그리고 담벼락을 서로 만들지 않고 중요한 재물 같은 경우를 어디에다 보관하냐면 마당에다가 주로 보관을 한단 말이야. 그럼 그만큼 이웃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야? 서로 믿고 있다라는 거야. 자, 근데 내가 항상 이런 거 이제 역사 강의할 때 항상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이 이제 역사 사회 강사잖아. 10년은 이 짓거리만 하고 이것만 공부했어. 병신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있단다. 인생 살면서. 이게 뭐냐면 내가 어느 시대든 어느 조직에 있든 간에 병신은 일정 비율로 무조건 있기 마련이야. 이해돼?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어떤 조직에 속해 있는데 내 주변에 병신이 없는 것 같아. 그러면 한번 의심해 봐야 돼. 내가 병신이 아닌가. 그러니까 무조건 병신은 일정 비율로 있는 거야. 자, 그러면 고조선도 이렇게 이제 잘 살고 있는 사람들만 있는데 병신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그런 애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규율은 있어야 돼가지고 8조법이 있는 건데 전해져 내려오는 건 3개밖에 없어요. 알다시피. 사람을 죽이는 거를 살인죄라고 얘기를 해. 살인을 하잖아. 똑같이 죽여요. 사형에 처해요. 그만큼 사람들의 생명을 어떻게 봤던 사회? 존중했던 사회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생명을 존중했던 사회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면은 선생님, 고조선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생명이라고 하는 게 태어날 때부터 인간에게 신이 부여한 신성스러운 거라 존중했던 걸까? 고조선 유민들이? 아니겠지? 그러니까 이 생명은 뭐냐면 국가의 재력을 부풀려 줄 수 있는 노동력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애가 빡친다고 해가지고 어떤 사람을 죽였어. 그러면 국가에 뭘 입힌 거야? 손해를 입힌 거야. 그에 응당하는 형벌로 갚아주는 거지. 그게 사형인 거고. 그리고 남을 폭행해서 다치게 하는 죄를 뭐라 그러냐면 상해죄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다 예비 고1이잖아, 그지? 하나 알려줄게. 학교 폭력에 연루되면 돼야 한다 이제. 뉴스 다 봤죠? 그 대학교에서 학교 폭력 좀만 있으면 다 입학 취소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연루되면 안 돼. 그래서 너네들한테 정말 쓸모 있는 지식 하나 알려줄게. 내가 통화사에서 법 가르치니까. 상해죄가 있고 폭행죄가 있단 말이야. 그럼 이게 두 개 엄연하게 차이가 있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옆에 짝꿍이 있어. 그래서 그 짝꿍한테 장난 삼아서 이야 이 새끼야 하면서 내가 이렇게 딱 쳤어. 얘 어깨를. 그런데 상처가 없단 말이야. 근데 이 친구가 기분 나빠서 112에 전화해가지고 신고를 했어. 그럼 폭행죄에 해당해요. 상처가 없으니까. 그러면 수사기관이 보통 경찰서에 가서 합의해서 끝난단 말이야. 법원까지 간다 안 간다? 안 가. 근데 내가 장난 삼아서 짝꿍을 야 이 새끼야 하면서 딱 쳤는데 애가 여기에 피멍이 잔뜩 든 거야. 자, 그리고 애가 112에 신고를 했다. 자, 그럼 이거는 형사소송감이야. 무조건 법원 가게 돼 있어. 합의로 안 끝나요, 무조건. 알겠지? 그러니까 이제 합의로 안 끝나고 법원까지 가는 거를 상해죄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때릴 때 멍 안 들게 때리세요. 알겠지? 그럴 수가 있냐? 불가능하니까 하지 마. 그냥. 자, 아무튼간에 이제 상해죄를 입히게 되면은 공물로 배상하면 된대요. 유추해, 유추. 자,
곡물로 배상한대. 그러면 애당초에 곡물이 있다는 거 봤을 때 고조선의 주된 경제 생활은 뭐였다? 그래, 농사지었다, 농경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배상이라는 개념이 있다는 것 자체가 내 거라는 개념이 있다 없다? 있으니까 내 거를 배상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유재산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 사회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유추할 수가 있어. 그리고 남의 걸 훔치는 거를 뭐라 그러지? 우리가 절도죄.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중학교 입학했을 때 아빠가 30만 원짜리 자전거를 사줬는데요. 그거를 이제 학교 앞에다가 이렇게 묶어놨는데 학교 끝나고 오니까 앞바퀴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앞바퀴를 들고 이제 그러니까 세비지 한 거야. 앞바퀴 말고 다 뜯고 간 거야. 고물상이. 아빠 사무실 가서 자전거 이래서 이제 그 앞바퀴로 쳐맞은 기억이 있어요. 자, 아무튼 이런 거를 절도죄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남의 걸 훔치잖아. 그 집 노비가 돼. 선생님, 노비 되기 싫은데요. 자, 남의 거 훔쳤다가 이제 걸렸어. 그럼 노비 되잖아. 근데 노비 되기 싫으면 그 집의 배상액으로서 50만 정가량의 화폐를 지불하면 된대요. 자, 그럼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고조선의 사회 모습은 뭐야? 노비라고 하는 뭐가 있다? 계급 신문이 있었다라는 거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50만 정가량의 시장에서 물건을 거래할 수 있는 뭐가 존재했다? 화폐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고조선 역사 이야기. 우리가 이제 고조선의 영역을 추측할 수 있는 도구라는 게 있어요. 요거 4개 외워야 되는데, 이거 하기 전에 어휘 좀 풀자. 영역. 야, 영역과 영토의 차이가 뭐야? 인문학적으로 한번 접근해봐. 영역과 영토의 차이가 뭘까? 저게 엄연하게 차이가 있어. 인생 살면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거지. 이런 거 한번 생각해보면 인문학적 사고가 많이 들어. 영역과 영토가 뭘까, 차이가? 보통 이런 거 돈 걸면 애들이 잘 말하던데. 자, 일단은 내가 하나 좀 예시 들어드리자면, 제 고향집이 정읍에 있어요. 거기에 이제 개 한 마리를 키우는데 그 개 이름이 진돗개 3세야. 그래서 우리 동생하고 1시간 동안 고민해가지고 지은 이름이야. 그래서 아무튼 간에 그 진돗개 3세를 덕진공원 같은 데 산책을 하잖아. 그러면은 이제 큰 나무가 있단 말이야. 우리 진돗개 3세는 큰 나무 보면은 가가지고 뒷다리 들고 오줌을 갈겨. 그럼 이 오줌 갈긴 걸 영토 표시했다 그래? 영역 표시했다 그래? 그러면 거기에다 우리 강아지가 오줌을 갈겼으니까 덕진동에 있는 모든 강아지들은 우리 강아지한테 세금 갖다 바치고 지배당해야 돼? 아니지. 그러니까 이 영역은 뭐냐면 나 여기까지 왔죠염 이런 개념인 거고, 영토는 나 여기까지 지배할 수 있어염 이런 개념인 거야. 이해됐어? 오케이. 그래서 고조선 사람들이 어디까지 지배했는지는 학자들도 몰라요. 하지만 고조선 사람들이 여기까지는 갔구나는 아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영역 추측 도구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뭐를 통해서 알 수 있을까? 인간들은 항상 자기들이 달고 다니는 물건들을 흘리고 다녀요. 자, 고조선은 청동기 문명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나라거든. 그러니까 청동검 뭐 사용했겠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청동기 시대 청동검 비파형 동검이야. 선생님 그림 보느니 차라리 사진 보는 게 더 객관적이고 좋아요. 대충 이렇게 생겼거든. 중국 악기 비파 모양 닮았다고 해서 비파형 청동검 주로 사용하고 다녔고, 그리고 퀴즈. 야, 고조선 유민들이 청동기 문명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잖아, 그지? 고조선 국가가. 자, 청동기 시대 때 부족장이 되졌어. 어떤 무덤에 묻지? 이건 한국인이라면 상식이야. 그래, 고인돌. 생각. 고조선이 북쪽이야, 남쪽이야? 북쪽이지. 그래서 이 고조선 유민들이 사용하는 고인돌을 뭐라고 통칭하냐면 북방식 고인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북방식 고인돌. 그래서 대충 모양 생김새가 이렇게 생겼답니다. 그래서 마치 탁자 닮았다 해서 탁자식 고인돌이에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자, 민무늬 톡인데, 자, 민무늬라고 하는 거는 무늬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무늬가 없는 민무늬 톡인데 이렇게 손잡이가 2개 달리면은 미송리 마을에서 발견된 미송리식 톡이야. 고조선 유민들이 이런 톡이를 자주 썼다라는 거야. 자, 그리고 마지막 청동거울에 해당하는 거친무늬 거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4개의 유물이 동시 출토되는 지역까지 고조선 애들이 여기까지 갔구나 하면서 영역 추측 범위로 확정을 하는 거야. 역사학자들이. 됐지? 고조선 끝. 자, 그리고 이제 고조선이 무너지고 나서 한나라의 군사 공격으로 인해서 고조선의 영토인 만주와 한반도 전역에 여러 우리 민족이 만든 국가들이 성장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국가들 한번 쭉 볼 거야. 자, 봐봐. 나 또 지역 알려줄게. 봐봐. 이거 기본 상식. 자, 여기에 압록강이 흘러요. 그러면은 이쪽에 무슨 산이 있어? 백두산. 예스! 백두산. 그리고 이 백두산 북쪽에 무슨 강이 또 흘러? 강 모르는군요. 중앙강이에요. 중앙강. 낙동강은 북한에 있어요, 남한에 있어요? 남한에 있어요. 어디 있는지 알아, 낙동강이? 아래쪽에? 맞아. 그래서 이거 어떻게 외우는 게 좋냐면은
봐봐. 우리나라가 대충 이런 모양이야. 이게 토끼 모양이잖아. 그래서 토끼 똥꼬 쪽이라서 낙동강 이렇게 외우면은 위치 외우기 편해요. 그냥 니들 알아서 외워라. 자, 아무튼간에 봐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백두산 압록강 두만강 흐르잖아. 압록강 두만강 여기 북쪽의 중국 땅을 다 통틀어서 뭐라 그러냐면 만주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이 만주 지역에 어떤 나라가 등장했냐면 부여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을 했어요. 자, 그리고 이 부여의 왕자였던 고주몽 씨께서 여기에서 탈출해가지고 졸본성을 수도 삼아서 고구려라고 하는 나라를 건국을 하게 되지. 자, 그리고 여기 함경도에 옥저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하게 되고 강원도에 동해라는 나라가 등장하게 되고 경기, 충청, 전라도 지역을 옛날에는 마한구역이라고 얘기했고 낙동강 영역의 이쪽 나중에 가야가 등장하는 이 구역을 변한구역이라고 얘기했고 경상도 지역이 진안 이렇게 불렀던 거야. 그래서 이 남쪽에 있는 세 개의 한국을 통틀어서 뭐라고 불렀더라? 사만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각 나라의 정치체제, 경제, 제천행사, 풍속 이런 거 다 확인할 거야. 자, 부여부터 가자. 부여. 부여의 정치체제는 5부족이 연맹해서 만든 5부족 연맹체예요. 5부족 연맹체. 잘 들어봐. 자, 일단은 가운데 수도는 왕을 중심으로 한 왕족이 살아요. 그리고 부여가 지방이 4개거든. 이 지방 4개를 각 부족장들이 직접 관할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은 요 부족장들 이름이 다 이렇게 돼 있어. 부족 이름이 마가, 우가, 저가, 구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이게 말맞자야, 소우자예요, 돼지저자의 개구자란 말이야. 자, 그러면 얘네들은 부족 이름 만들 때 뭐에서 모티브를 받았다? 동물. 그럼 뭘 숭배했다? 동물을 숭배하는 사상을 갖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각 부족들이 각 지방을 관장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왕이 거처하고 있는 중심부로부터 지방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몇 개가 열렸죠? 4개. 그래서 부여의 지방 행정체제를 뭐라 그러냐면 4개 나갈 수 있는 길이 생겼다고 해서 사출도 행정체제라고 얘기하는 거야. 왜? 지방이 4개니까. 이해됐지? 자, 그리고 이제 부여의 경제생활 한번 볼게요. 여러분 여기 부여 위치 보면 여기가 북반구예요, 남반구예요. 잠깐만. 북반구하고 남반구가 무슨 뜻이야? 오, 그렇지. 적도 위를 북반구라고 그러고 남쪽을 남반구라고 그러잖아. 이건 뭔 소리인지 알겠지? 그럼 북반구죠? 맞지? 그럼 여기 추워, 더워? 추워. 잠깐만. 너네들 또 사회 지식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자. 자, 여기 가운데서는 우리가 적도라고 얘기해. 통합과학을 공부하면 이런 거 배웠을 거야. 그지? 자, 북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날씨가 어떻게 돼? 추워져. 이유가 뭐지? 으흠. 그렇지. 적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태양빛이 이야 하면서 이제 집중돼서 쫙이지. 자, 북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태양빛이 이렇게 분산이 되다 보니까 추워지는 거야. 자, 그러니까 어찌됐든 부여는 졸라 추운 곳이야. 땅이 있으면 얘네들이 반절 농사 짓는데 생각을 해보면은 그 추위에 강한 작물이 밭작물이게요, 벼작물이게요? 밭에서 자라는 작물이 추위에 강할까 아니면 논에서 자라는 벼가 추위에 강할까? 밭작물이겠지. 그래서 김장을 언제? 겨울에 하잖아. 그러면 언제 수확하기 때문에 김장을 겨울에 하는 거야? 배추를? 12월에 수확해서 수확하자마자 가장 신선할 때 김치를 담그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만큼 배추라고 하는 밭작물을 추위에 버틸 수 있는 강함이 있다라는 거야. 근데 보통 벼는 다 추워지기 전에 언제 다 수확해? 가을.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서 반절 농사 지어. 여기가 추워. 그럼 상식적으로 무슨 농사 지역이야? 밭이야, 벼야? 밭. 그래. 그래서 조피수수 등 여기는 밭작물을 주로 농사를 짓는 거지 벼농사는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남은 땅 반절이 있으면은 목축업을 한답니다. 짐승 기르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리고 얘네들은 제천행사 12월에 영고라고 하는 제천행사를 지내는데요. 자, 봐봐. 제천행사가 무슨 뜻이겠어? 제사 지낸다. 누구에게? 하느님에게. 야, 그럼 하느님에게 왜 제사를 지내게? 그것도 있겠지만은 이 정도 수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땡큐 so much 뭐 이런 느낌으로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상식적으로 수확하는 어떤 계절에 해야 돼? 사계절죠. 가을에 해야 돼. 근데 이 부여는 12월에 한다고. 그럼 12월은 뭐야? 겨울이야. 그럼 얘네는 미친 걸까? 왜 겨울에 제천 행사를 하지?
이유가 뭐냐면 얘네들의 주된 경제 생활은 농업이 아니라 사냥이야. 그래서 12월이 사냥철이기 때문에 사냥철인 12월을 맞이해서 영구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과 부족장들이 모여가지고요 술을 잔뜩 마시고요 음주 상태에서 말 위에 타가지고 사냥하는 풍속이 있어. 음주 라이딩하면서. 여기 이제 영구 행사의 특징이야. 자 그리고 이제 부여의 풍속 얘기할게. 자 한 번 잘못하면 12배로 배상하는 법이 있어요. 이거를 일책시비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예시. 우리 동생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기 백화점 같은 데 가가지고 30만 원짜리 명품 바지를 하나 샀단 말이야. 내가 옆에서 아메리카노 쪽쪽 빨다가 이 아메리카노를 걔 바지에다 부었어. 그럼 나는 내 동생한테 뭘 저지른 거지? 실수를 저지른 거지. 자 부여 법률에 따르자면 똑같은 바지 12벌을 똑같이 배상해줘야 되는 거야. 이게 일책시비법이야. 애당초에 배상액이 너무 세다 보니까 사람들은 잘못을 하려고 해야 하네. 안 해. 이런 풍속이고요. 자 그리고 내가 부여인이에요. 집주인 되졌대요 오늘. 나도 돼지는 날이야. 순자. 같이 생매장당해요. 됐지? 그리고 부여인도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지? 앞일이 궁금하겠지? 니네들도 궁금할 거 아니야. 니네들 혹시 무당집 가본 적 있어? 나도 원래 그런 거 안 믿었거든. 근데 막 별의별 경험 막 하다 보니까 있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도 들어. 그래서 내가 어떤 무당을 갔어. 저기 송선동. 근데 딱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스케치북 딱 꺼내더니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거야. 형아는 네모난 곳에서 일해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 직업 맞추는 거 보고 되게 신기했었어. 말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리고 그 기숙사에서 같이 살던 형이 있었는데 내가 2층 침대 이렇게 쓰는데 내가 2층 있었어. 근데 1층에서 자는 그 고3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 세현이 형이라고 귀신 보는 형이 있었거든. 그 얘기를 막 하니까 있을 수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또 들더라.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앞날이 궁금하잖아. 그러니까 사람은 그때 점을 보지. 그러니까 이 부여인들도 마찬가지야. 전쟁을 하고자 할 때, 행사를 하고자 할 때 이게 잘 될까 안 될까 궁금한 거야. 그때마다 이렇게 생긴 동물을 데리고 와요. 내가 그림 못 그려서 그렇지. 얘는 소예요. 그래서 소 데리고 와가지고 소 발굽을 잘라. 그러면 이제 소가 아이야 하면서 죽을 때 이렇게 벌리면서 죽잖아. 그러면 빈틈이 많지. 나쁜 징조, 흉조라고 생각해서 전쟁과 행사를 안 했다 그래. 근데 소발굽을 퍽 자르는데 소가 아이야 하면서 이제 우물이면서 죽었어. 그럼 빈틈이 없지. 좋은 징조다, 길조라고 생각해서 전쟁과 행사를 했다 그래. 그래서 이 소발굽으로 점치는 제도를 뭐라고 통칭하냐면 우제전복제도라고 통칭하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부여의 마지막 풍속 얘기할게. 형사취수제라고 하는 풍속이 있어요. 자 이거 어떤 그 가족 예시로 좀 들게요. 부여는 일부다처제 사회야. 일부다처제가 뭐냐면 한 남편이 여러 명의 부인을 갖고 있는 사회였다라는 거야. 평균적으로 두세 명의 부인을 거느리고 있대. 그래서 첫째 같은 경우에는 뭐 평균이야 평균 뭐 3명 정도 되는 부인 거느리고 있어. 그리고 둘째는 애가 여자가 너무 좋아. 그래서 70명이나 되는 부인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셋째 같은 경우에는 부인 많으면은 잔소리를 많이 들어. 그래가지고 잔소리 듣기 싫어서 한 명의 부인만 뒀고요. 그리고 넷째는 부인이 없어요. 하지만 결혼을 하기로 예정 중인 여자친구가 있죠. 다섯째가 응애응애 갓 태어난 3살짜리 애기란 말이야. 너네들이 생각했을 때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갑자기 찾아와 안 와? 갑자기 찾아오기도 하거든. 그래서 이 첫째가 길 가다가 동전을 주웠어. 기분 개 좋겠지? 그래서 신나고 지 혼자 캉캉 댄스 치다가 지 혼자 다리 걸려 넘어져가지고 뒤에 있는 돌뿌리에 머리 부닥쳐서 머리 깨져서 돼져버렸어. 자 그럼 남편이 죽었으니까 그러면 남편이 죽으면 이 부인들은 다 어디로 가야 돼? 자기 집으로 가야 되거든. 근데 부인은 그럴 수가 없어. 둘째 부인으로 가는 거야. 그럼 둘째는 부인이 몇 명으로 드는 거야? 73명이 된 거지. 근데 애는 안 그래도 여자 좋아했는데 3명이 더 늘었지. 흥분해서 심장 벌렁벌렁 뛰어서 심장마비로 돼져버렸어. 그럼 이 73명의 부인은 자기 집 안 가고 어디로 데려가? 셋째한테 들어가. 근데 애는 부인 한 명 둔 이유가 뭐냐면 잔소리 듣기 싫어서 한 명 두는데 지금 잔소리하는 부인이 몇 명이 된 거야? 74명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74명의 잔소리 듣다가 고막태져서 돼져버렸어요. 그러면 얘네들도 또 자기 집 못 가고 넷째한테 가겠지? 근데 넷째는 결혼은 안 했지만 결혼 예정 중인 여자친구가 계셔. 근데 이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조금 살짝 역 같은 상황 아니야? 내가 결혼하기로 예정 중인 남자친구가 있는데 남자친구가 갑자기 부인 몇 명이 생긴 거야? 14명의 부인이 생긴 거야. 그래서 이 여자친구가 이게 뭐야 이 새끼야 해서 넷째 싸다구를 갈기는데 그때 그 싸다구 맞아서 볼따구 터져서 돼져버렸어. 그럼 애는 결혼 안 했으니까 지집 같다고 치고 74명의 부인이 어디까지 내려와? 3살짜리 다섯째까지 내려오는 거야. 애는 태어나자마자 74명 부인 갖고 시작하는 애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런 풍속이 왜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야 돼. 아 형사치수제인 거야. 형이 죽으면 형수를 동생이 물려받는다라는 소리야. 자 이유가 뭐냐면 남편이 죽잖아. 그럼 부인들이 다 자기 집으로 흩어지게 되면 이 집안의 노동력은 증가해 감소해?
감소하잖아. 그래서 동생 부인으로 계속 넘기면서 노동력을 묶어놓기 위해서, 즉 부여가 노동력을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이런 풍속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아, 그리고 하나 더 있어. 이건 교과서에 안 나오는데, 야, 만약에 남편 되셨어. 부인들이 다 자기 집으로 가. 그럼 그 부인들이 빈손으로 가겠냐?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 어떻게 하고 가겠어? 다 갖고 가겠지. 그러면 되면 이 집안의 재산력이 떨어지게 되잖아요. 재산력 보존의 목적도 있는 거야. 자, 부여 끝났고요. 이제 고구려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 자, 아까 얘기했지만 이 부여 왕자 중에 고주몽 씨가요, 내려와가지고 만든 나라가 고구려예요. 그럼 봐봐. 부여인이 남하에서 만든 나라가 무슨 나라? 고구려야. 그럼 이 부여와 고구려의 풍속은 닮았게 안 닮았게? 닮을 수밖에 없지. 같은 민족이니까. 그래서 고구려도 처음 건국했을 때 오부족 연맹체제로 시작돼요. 그래서 거기 적혀져 있는 거 계로부, 관노부, 소노부, 순노부, 전로부 이렇게 있는데, 자, 다 외울 필요 없어. 하나만 외우자. 뭐만 외우면 되냐면 계루부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이유가 뭐냐면은 나머지 4개 부족을, 이 계루부 부족이 나머지를 다 힘으로 눌러서 얘네들이 나중에 1세기 태조왕 때 독점적 권력을 장악해. 그래서 이 나중에 이 계루부에서만 황제가 배출되기 때문에 계루부 하나만 외워놓으면 돼. 자, 그리고 이제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거기 적혀 있는지 안 적혀 있는지 내가 기억이 안 나. 자, 봐봐. 사료 문제 나오잖아. 여기는 산하고 골짜기가 많아. 뭐가 많아? 산과 골짜기가 많아. 그래서 니네들이 고등한국사 들어가게 되면 다 사료 문제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니네들이 사료를 읽는데 산과 골짜기가 이 나라는 많다 하면 무조건 고구려라고 생각해야 돼. 이해됐어? 자, 그러면 생각. 산과 골짜기가 많으면 농사지을 평야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자급자족할 수 있는 농경 생활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럼 타 민족을 뭐 하면서 먹고 살아야 돼? 약탈하면서 먹고 살아야지. 삥 뜯으면서. 그래서 고구려 민족들의 주된 경제 생활은 약탈 경제랍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힘에 집착하는 거예요. 자, 그럼 주된 약탈 대상은 어디냐면은 여기 귀여운 함경도의 옥저 친구들이 약탈 대상이었어. 자, 그리고 이제 고구려는 제천 행사를 10월에 해. 이름은 동맹이야.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사고 한번 해봐야 돼. 얘네들은 농사가 거의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민족이야. 근데 농사 짓는 농경 민족 마냥 왜 추수하는 가을에 제천 행사를 하고 그럴까? 고구려는. 자, 고구려인들은 농사를 안 짓죠. 하지만 누가 지어요? 옥저인들이 짓잖아. 그래서 옥저인들이 1년 동안 열심히 농사해서 야, 이제 수확하자 하는 그 가을에 10월 달에 철퇴 두고 누가 내려와? 고구려 애들이 맞춰서 내려오는 거야. 그래서 옥저가 수확하던 10월 시즌 맞춰서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를 하게 돼요. 자, 고구려의 두 번째 수도성이 국내성인데, 국내성 동쪽 끝에 가보면 국동대열이라고 하는 커다란 동굴이 있어. 거기에 왕과 부족장들이 10월 달에 모여가지고 짐승의 피를 나눠 마시면서 우리는 형제 브라더 하면서 맹세를 한대. 그래서 가틀동에 맹세맹자 써가지고 동맹인 거야. 이거 이렇게 피 마시고 어디 쳐들어가? 옥저 약탈하려고 옥저 쳐들어가는 거야. 자, 됐고. 자, 그리고 이제 고구려의 결혼 풍속 얘기할게. 서옥제 풍속. 내가 그 대전의 대형학원에서 인터도 하고, 그 다음에 재종반 수업도 하고, 그 다음에 고1 단과 수업도 하고, 뭐 여러 수업 하는데, 애들 많이 만나봤는데 이거 대답 못하는 애들 굉장히 많았어. 내가 남자잖아. 결혼을 하기로 예정한 여자친구가 있어. 그러면 내 입장에서 나의 여자친구의 엄마 아빠를 뭐라 그러지? 장인 장모지. 어떤 애가 시아버지 시어머니래. 애는 젠더가 바뀐 거지. 아무튼 간에 나중에 그 결혼 승낙 받으려고 가는데 그 사람한테 시아버지 이러면은 결혼 될 것도 안 돼. 그래서 이거는 상식이야, 살면서. 그래서 내가 이제 결혼하기로 한 여자친구가 있으면 엄마를 뭐라 그런다고? 장모님. 아빠를 뭐라 그래? 장인어른 이렇게 하잖아. 자, 그러면은 결혼은 승낙받기 위해서 장인하고 장모한테 허가를 맡아야지. 그래서 장인하고 장모 댁에 가서 무릎 꿇고 남자가 이렇게 이제 얘기하겠지. 딸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근데 장인하고 장모 입장에서는 애지중지 키워놓은 딸을 함부로 줄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이 남자의 뭘 먼저 보겠니? 야, 니네가 장인 장모야. 너네 딸이 결혼을 한대. 그럼 남자의 뭘 보겠어? 아, 능력을 보겠지. 근데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사회지. 그럼 능력이 곧 뭐야? 잡 아니면 돈이란 말이야. 그래서 너 어디 다니니 이렇게 물어봐. 근데 이제 남자애가 저 삼성전자 정직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럼 당장 내 딸을 데려가시게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결론이. 근데 이 당시에는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죠. 능력은 뭐냐면 힘이에요. 근데 애가 막 키는 서장훈의 막 몸매 마동석이야. 그러니까 이 장인하고 장모, 우리 딸내미 굶겨 죽지는 않겠다라고 생각해서 결혼을 허락해 준단 말이야.
조선 후기 같으면 결혼을 승낙받은 부부는 어디 가서 살지? 남편 집, 여자 집. 남편 집에 가서 살지. 이거를 무슨 살이라 그래? 예, 시집살이라 그래요. 자, 근데 고구려는 달라. 장인하고 장모가 결혼을 허락하잖아. 장인하고 장모가 살고 있는 서쪽에다가, 장인하고 장모가 살고 있는 가택의 서쪽에다가 가옥 하나를 지어줘요. 장인 장모가. 그래서 이 가옥 이름이 서옥인 거야. 서쪽에 있는 가옥이라고 해서. 자, 그래서 장인하고 장모가 만들어준 서옥이라는 가옥 아래 결혼은 승낙받은 남녀가 이렇게 오붓하게 방에서 아이 컨택 눈을 마주치고 있어요. 그럼 가운데서 뭐가 나오지? 베이비, 아기가 나오겠지? 그래서 이 아기가 성인 나이가 될 때까지 처가에서 살면서 처가에 노동력 제공하고 있다가 삼국시대 때 성인 나이 기준이 15이거든. 15이 되게 되면 남편 집에 가서 평생을 살게 되는 풍속이에요. 그러면 봐봐. 서옥제는 처가살이로 시작하는 거야? 시집살이로 시작하는 거야? 처가살이로 시작해서 마무리는 뭐로 엔딩? 시집살이로 엔딩되는 결혼 풍속인 거야. 그래서 이거를 한국사 교과서에서 뭐라고도 부르냐면 대릴 사위제라고 불러. 장인하고 장모가 누구를 데리고 오기 때문에 사위를 자기 집에 데리고 오기 때문에. 이해됐지? 자, 이것도 역시 노동력이 중요시 되기 때문에 이런 풍속이 있는 거야. 야, 만약에 결혼 승낙받았다고 해서 여식을 그냥 바로 남편 집으로 데리고 가. 그러면 장인하고 장모 댁에 노동력이 증가해, 감소해? 감소해. 그래서 아이가 성인 나이가 될 때까지, 채워질 때까지 장인하고 장모 댁에 노동력 제공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이제 남편 집에 가서 평생을 살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바로 갈게요. 옥저하고 동해 갑니다. 옥저하고 동해는 여기 함경도하고 강원도에 있는 나라야. 자, 이 두 나라의 특징, 공통된 특징이 있어. 뭐냐면 왕이 없어요. 왕이 없고 부족장이 다스리는데 이 부족장 이름이 읍군과 삼로야. 그래서 이 두 동네는 왕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 옥저 보자. 여기가 함경도지, 북한에. 자, 여기가 동해안 바닷가를 끼고 있어. 생각해보자. 우리가 바닷물 말리면 뭐가 나와요? 작년에 어떤 애가 김이래. 미친 거지? 자, 아무튼 간에 소금이 나온단 말이야. 자, 이거를 이제 한자로 소금염, 염이라 그래. 됐지? 자, 그리고 여기가 물고기가 많이 잡혀. 물고기 잡아먹으면서 사세요. 자, 그리고 여기가 함흥평야라고 해서 옥저가 넓디 넓은 평야가 있어요. 함경도에. 거기에서 밭작물 5가지 곡식이 재배되는데 이걸 오곡이라 그래. 자, 여기 중요해. 옥저는 제천 행사가 없어요. 자, 제천 행사는 무슨 의미로 지내는 행사라 그랬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거란 말이야. 그럼 왜 옥저는 제천 행사를 안 할까? 추론해봐. 그렇지. 자기들이 수확하면 누가 철퇴 들고 내려와? 고구려 애들. 어차피 농사 지으면 뭐해? 고구려 애들한테 다 삥 뜯기잖아. 그래서 얘네들은 하늘한테 감사드릴 이유가 없어요. 제천 행사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옥저의 결혼 풍속 얘기할게. 민며느리지. 내가 이거 한자 뜻 설명해 주려고 물어보는 건데 니네들 살면서 이런 거 안 궁금해봤냐? 민머리하고 대머리의 차이가 뭔지 안 궁금해봤어요? 이거 궁금하면 또라이인가? 어머니 다른데. 민머리하고 대머리 차이가 뭐야? 나중에 말 실수하지 말라고. 뭔 거 같아? 지금 인생 살면서 처음 고민해보지? 지금 민머리하고 대머리. 굉장히 중요한 일이야 이거. 애기들이 머리가 있나? 신생아들 머리가 있어, 머리카락이? 이게 듬성듬성이지 거의 없잖아. 그러면 여기 에코시티가 좀 이제 신생아들 많이 있잖아요. 어떤 아주머니가 유모차 태우고 신생아하고 이게 산책하고 있어. 그러면 거기 가가지고 애가 머리가 없으니까 뭐 아주머니 애가 대머리네요, 뭐 이래? 그럼 유모차로 쳐맞거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민머리네요라고 얘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 민은 뭐냐면 덜 성숙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 한자어로. 됐어? 자, 그러면은 이제 대머리는 반대야. 어떤 거야? 너무 성숙해서 머리가 없는 거야. 혹시 그 한석원 수학 강사 아셔? 거기 보면 이제 뒤통수에 2차 함수 그래프가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대머리인 거야. 그리고 장애인 있지. 장애인을 욕하면 돼, 안 돼? 왜 안 되지? 장애인을 왜 능욕하면 안 되지? 그냥 양심의 가책이야? 그게 아니라 장애인이 장애인 되고 싶어서 된 것도 아니고 그 나중에 나도 사고로 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반면에 대머리는 욕하면 돼, 안 돼? 안 돼. 왜? 나도 나중에 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대머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거 그냥 개소리고요. 아무튼간에 이 민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어? 덜 성숙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 그래서 옥저 사람들은 결혼 적정 나이가 몇 살이냐면 8살에서 보통 10살에 결혼한단 말이야. 그럼 왜 이렇게 일찍 결혼할까?
고구려 애들이 농사를 지으면 다 뺏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살 게 없다 보니까 일찍 결혼해서 노동력을 합해야 생존 확률이 높아져서 그래. 이해됐지? 자, 그러면 한 8살 정도 되면은 그 남자의 엄마가요, 좋은 혼처감을 이제 알아보고 다녀요. 근데 동네에 인성도 좋고 얼굴도 이쁜 여식이 있는 거야. 그럼 그 여식집에 가가지고 이제 딸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닭 한 마리 값 주고 그 딸을 사와. 그리고 1년 동안 싸다기 졸라 때리면서 간장하고 된장국 이렇게 끓이라고 라는 식으로 해서 막 며느리 육성 작업 프로젝트 1년 동안 찍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년 동안 이렇게 갈굼당하다 보면 며느리로서의 자격이 만들어지거든. 그때 이제 자기 며느리로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어린 며느리를 데리고 온다고 해서 이거를 민며느리제라고 얘기를 한다. 자, 그리고 장례 풍속 얘기할게. 골장제라고 하는 풍속이 있어요. 옥저 사람이 죽었어. 그러면은 옥저인들은 관을 만들지 않고요, 그냥 그 시신을 땅에 묻습니다.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가매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 이 땅에 뭐가 있지? 벌레가 있지. 벌레. 그러니까 이 벌레가 냠냠 하면서 이제 갉아먹으면 뭐만 남아? 뼈만 남겠지. 그러면 이걸 다시 흙을 파헤쳐 가지고 준비된 나무 목관에다가 이 뼈를 안치하는 거야. 그럼 이 자식 새끼도 죽겠지. 그럼 또 관 없이 이렇게 가매장해. 그러면 이 땅에 뭐가 있어? 벌레. 그럼 이 벌레가 냠냠 갉아먹으면 또 뭐만 남아? 뼈. 그럼 이 아빠가 있는 나무 목간에 다시 파헤쳐가지고 이 자식도 똑같이 뼈를 안치해 놓는 거야. 그럼 이 또 자식의 자식 새끼도 죽겠지. 그럼 또 묻어. 그럼 이 땅에 또 뭐가 있어? 벌레. 그럼 이 벌레가 냠냠 갉아먹으면 또 뭐만 남아? 뼈. 그럼 이걸 다시 파헤쳐서 애 할아버지하고 아빠가 있는 나무 목간에다가 똑같이 안치해 놓는 거야. 그래서 뼈로 장례 치른다 해서 골장제 풍속이라고 얘기를 해. 됐지? 자, 옥저 유적터를 발견하는 고고학자가 유적터를 발굴을 하는데 깜짝 놀란 부분이 있어. 나무 목관 하나가 발견됐단 말이야. 관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수십여 구의 해골 바가지가 있는 거 보고 깜짝 놀래. 여기가 무슨 대량 학살지인 줄 알았대, 처음에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성문조사 결과 다 가족이더라고. 그래서 이 골장제의 별명이 가족 공동묘야. 가족의 유골을 한 목관에다가 다 안치해 놓는 거지. 가족 공동묘. 아, 그리고 이거 내가 논문에서 본 건데 이런 게 있다. 그 이제 여기 관 이렇게 뭐 실 같은 거를 매달아 놓거든. 이 실 따라가면 뭐가 있냐면 밥솥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원래 쌀을 가득 담아 놓는데 이런 풍속 왜 있는지 알아? 얘네들 되게 불쌍한 애들이야. 열심히 농사지면 항상 누구한테 삥 뜯겨 다. 고구려 새끼들. 그래서 평상시에 살아생전에 먹을 게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죽어서라도 많이 드시라고 거기 밥솥에다가 쌀을 가득히 메워 놓는데 고구려 애들이 이거 발견하고 이것도 약탈해 가요. 그래서 이 밥솥에 쌀이 없어. 아무튼 간에 이런 게 이제 옥저의 장례 풍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동해 얘기할게. 동해. 아우 힘들어. 자, 동해는 지금 여기 보면은 강원도 껴 있죠. 바다가 껴 있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많이 나오냐면 해산물이 여기는 많이 나오는 지역이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리고 얘는 멸종된 말인데 과하마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과하마. 이게 뭔 뜻이냐면 과일나무 과자에 아래 하자에 말마자를 쓰는 거야. 과일나무 밑을 돌아다닐 만큼 다리 짧은 말이라는 소리예요. 이해되셨죠? 이거 멸종됐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친구 중에 다리 짧은 애 있으면은 가가지고 옆에 가서 과하마다 이렇게 놀리면은 애가 뭔 소리인지 못 알아쳐먹어요. 그냥 됐어요. 나쁜 거 알려줬어. 아무튼간에 과하마야. 그러면 얘가 왜 많이 팔렸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옛날에는 도로가 포장이 돼 있냐 안 돼 있냐? 안 돼 있단 말이야. 그럼 이제 밀림에서 전쟁을 해야 돼. 그럼 적군몰래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거든. 그럼 다리 긴 말 타고 접근해야 돼, 다리 짧은 말 타고 접근해야 돼? 짧은 말. 그래서 과하마가 많이 팔린 거야. 자, 그리고 이제 반어피라고 하는 게 주로 많이 팔렸답니다. 반어피가 뭐냐면 내가 유일하게 그림 잘 그리는 게 하나가 있어. 옛날에 동해안에 이렇게 생긴 친구들이 모여 살았답니다. 얘네들을 강치라 그래요. 바다사자들. 일제강점기 때 일본 군인들이 얘네들 다 쏴 죽여갖고 지금 멸종돼서 안 보여. 자, 아무튼 얘네들의 껍질을 부끄럽게 벗겨가지고 이거를 한약재로 파는 걸 반어피라고 얘기를 해요. 됐지? 자, 그리고 이제 단궁이라고 하는 것도 주수출품이었어. 짧은 활 뜻이 아니라 박달나무 단자의 활궁이야. 박달나무가 거세고 질겨. 이거 갖다가 활을 만들어봐. 그러면 사정거리가 어떻게 되겠어? 굉장히 길겠지. 그래서 이 박달나무 활을 직접 제조해서 여러 지역에 수출하면서 먹고 살았던 거야. 자, 그리고 동해는 제천 행사가 있어요. 10월에 무천이라고 하는 제천 행사가 있답니다. 자, 얘네는 왜 있냐면 그나마 옥저가 얘네들의 바리게이트가 돼주는 거야. 고구려 애들이 약탈을 해도 보통 옥저에서 끝나요. 동해까지 거의 내려오는 경우가 없어. 그래서 옥저 덕분에 먹고 살 건 있어서 하나님들한테 감사한다는 의미로서 무천이라는 행사를 하게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동해 풍속 얘기할게. 책화, 책화. 야, 나도 지금 계속 내 5시간째 영광이랑 힘도 죽었다. 야, 책화, 책화. 자, 책화는 뭐냐면
남의 구역에 침범할 경우 소말, 노비 등으로 배상하는 제도를 말하는 건데 예를 들어 내가 송청동 주민이야. 인우동에 허가 없이 내가 놀러 갔어. 그러면 인우동 주민들한테 내가 소말, 노비 등으로 다 배상해 줘야 되는 거야. 그럼 이만큼 지역 간의 교역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로 봐야 돼. 그러면 동해는 이에 따르자면 개방적 사회야, 폐쇄적 사회야? 폐쇄적 사회라는 거야. 그래서 이 책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동해가 그만큼 지역 간의 교류 가운데 폐쇄적 사회였다는 거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혹시 조선 후기에 고종 황제하고 순종 황제 들어봤어? 그분들이 근친혼으로 태어난 거 알아? 근친혼이 뭐야? 가족끼리 결혼해서 태어나신 분들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조선 후기까지 왕족들 사이에서 근친혼이 계속 이행됐어. 근데 너네들은 친오빠 그리고 친누나하고 결혼할 수 있겠냐? 불가능하지. 그러니까 동해 사람들은 옛날에는 근친혼이 막 이제 막 이렇게 당연한 거였는데 동해 사람들은 현 대한민국 사람들하고 가치관이 비슷해. 아니 징그럽게 어떻게 우리 친오빠 친누나랑 결혼해? 나는 무조건 가족 외 사람들하고만 결혼할 거야. 이거를 족외혼 풍속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됐지? 자 그리고 이제 사만 얘기할게. 이거 사만까지 얘기하고 좀 한 10분 정도 쉬자. 다른 반 애들이 고구려 소수리만까지 뺐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빼야 돼. 그래야 주관식 테스트 보지. 자 일단 사만 얘기할게. 여기 마음 변환 질환. 여기는 고조선하고 다르게 제사하고 정치가 분리되어 있는 재정분리 사회라는 게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말인즉슨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 따로 있고 정치를 다스리는 정책 지배자가 따로 존재했다는 소리야. 자 그러면 이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천군 이렇게 불러. 천군. 이게 이제 신하고 소통하는 무당이야. 자 또 상식적인 접근. 자 이 신하고 소통하는 무당을 뭐라 그래? 천군. 그러면 이 천군이 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신성구역이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지. 거기를 소도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여기는 신하고 소통하는 신성구역이니 개나 소나 들어오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여기는 신하고 소통하는 신성구역이니까 개나 소야 들어오지 마 하면서 받아놓은 깃대가 새 모양의 깃대 소대라는 거야. 이해됐지? 나도 힘드니까 그냥 나 하나 썰 하나만 좀 풀자면은 그 선생님이 남중남고 나왔는데 남고 기숙사 생활을 좀 잠깐 했거든. 근데 남고 기숙사 생활 하다 보면 별의별 또라이 새끼들 많이 만나게 돼요. 그리고 여기 여자 있어가지고 이런 얘기가 조금 하긴 그러는데 그 기숙사에 선생님이 306호를 살았어. 옆방에 307호였거든. 거기 307호가 뭐로 유명했냐면 게이방으로 유명했다. 아 진짜 남고에 가면 없을 것 같잖아. 있어요 그런 애들이. 근데 내 친구가 진짜 게이는 아니었어. 근데 게이로 오해받게 된 일이 있었는데 그 남자애들끼리만 계속 모여놓으니까 좀 장난스럽게 막 서로 껴안고 막 그런 장난을 많이 해요. 물론 저는 그런 거 되게 싫어해요. 남자가 내 옆에 오는 것도 난 싫어해. 아무튼 간에. 그래서 이제 병철이하고 현용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뭐 얘네들이 항상 하던 장난을 하고 있었던 거야. 서로 껴안고 막 그러고 있었던 거야. 침대에서. 근데 307호의 병철이한테 이제 화학쌤이 볼 일이 있었던 거지. 그래가지고 307호 문을 활짝 열었는데 둘이 껴안고 있는 거야. 침대에서. 그래서 미안하다 하면서 문 닫고 나가셨거든. 근데 이 화학쌤이 화학 시간마다 307호 게이방이라고 가지 말라고 해서 거기가 소도가 됐어요. 신성구역.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많이 놀았거든. 형들이 진짜 근처도 안 왔어. 선배님들이. 그래서 그 기숙사 들어가잖아. 그러면은 치킨하고 피자 못 시켜 먹게 한다. 이유가 뭐냐면 그쪽에서 시켜 먹는 애들 다 시켜 먹는다고 못 시켜 먹게 해. 근데 우리는 통제하면 통제할수록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잖아. 그래서 내가 아이디어를 냈어. 우린 정약용의 후예니까 도르래를 한번 만들어 보자. 거중기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청소 아니 그 빨래바구니 있잖아. 빨래바구니. 그 하나씩 있거든. 줄넘기가 체육에서 필수품이었어. 다 줄넘기 하나씩은 있어. 그래서 줄넘기를 다 갖고 와서 10개를 이어요. 총 이게 빨래바구니에. 그리고 이제 치킨집 사장님한테 연락을 해. 그러면 이제 정문으로 오지 마시고 창문 쪽으로 와주세요 이래. 그럼 오토바이 소리가 두두두두 이렇게 들린단 말이야. 오신 거잖아. 그러면 거기다가 돈 넣어놓고 307호 그 창문 쪽에서 바구니를 이렇게 도르래처럼 내려요. 나중에 이렇게 시켜 먹으면 졸라 맛있어. 그러면 이제 그 딱 바구니에 있는 돈을 딱 주워가고 거기에다 이제 치킨 상자를 놓는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막 이제 올리거든. 근데 307호가 이제 3층이잖아. 밑에 207호가 있었는데 여기가 사감실이야. 사감 선생님이 살고 계신. 그때 당시 안주동 사감 선생님이었는데 그 안주동 사감 선생님이 담배 피는 거 좋아해.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저는 담배 빨려고 이제 창문 열고 이제 담배 빨고 있었는데 갑자기 뭐가 올라가더래. 그 사감 선생님 말에 따르자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개천재다 씹어 치킨 먹자 하면서 막 이렇게 올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보고 있었거든. 갑자기 2층에서 손이 딱 나오는데 그 바구니에 있는 치킨 상자만 쏙 빼가는 거야.
그래서 씨 좋겠다 하면서 이제 2층 내려가가지고 막 하면서 치킨 막 이러는데 그때 그 사감 선생님이 치킨 먹고 싶어 이러더라고. 그래서 예 먹고 싶다 이러니까 문 5발자국 뒤로 가 이렇게 해서 딱 뒤로 가니까 쪽 문 열리더니 목뼈 하나 딱 던져주는 거야. 그 남자 그 10명에서 목뼈 하나 쳐먹겠다고 서로 핥히고 MMA 치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 한번 복수하려고 이거 한번 이제 당한 거 복수하려고 내가 낸 아이디어인데 10시쯤에 되게 되면은 이제 기숙사가 다 불이 꺼져 소등이 된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CCTV가 다 복도에 있어. 그래서 307호부터 포복 자세로 2층에 있는 207호 사감실까지 기어가. 그리고 거기 CCTV 앞에 딱 있단 말이야. 사감실 앞에. 이건 우리 다 지켜보고 있겠지. 그러니까 소등 다 하고 사감 선생님이 정리하고 이제 자려고 이불 덮고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동그랗게 앉아 사감실 문 앞에. 그리고 이제 핸드폰 그 불빛 있잖아. 빨간색 불빛을 가운데에 딱 켜요. 의식하시듯이. 의식 행사하듯이. 그리고 한 명씩 돌아가면서 문 앞에서 이지랄 하는 거야. 아, 아, 그러면 이제 사감 선생님이 이불 덮고 자려고 하는데 자꾸 바깥에서 아, 이런 소리 나오니까 빡칠 거 아니야. 그럼 어떤 새끼 하면서 문 열고 나오면은 이제 그 새끼가 걸린 새끼가 치킨 사기 막 이러고 놀았어요. 그래서 나왔어. 이거 얘기하니까 또 떠올라가지고 얘기를 했다. 아무튼간에 정치 얘기할게 정치. 자, 아무튼 이거 나 어깨 담글라고 너무 힘들어. 자, 정치적 지배자가 있어. 정치적 지배자. 자, 일단 이 정치적 지배자 부족장을 뭐라 그러냐면 신지 또는 읍차 이렇게 불렀던 거야. 그러니까 이런 부족장이 사만 지역을 다스렸대. 자, 여기 사만은 우리나라 남한 지역이잖아요. 덥고 습해. 딱 봐도 무슨 농사가 잘 돼? 벼농사, 그렇지. 그래서 주된 경대 생활은 벼농사야. 나 상식적으로 접근하자. 논리 개연성만 따지면 금방 외워지는 거야. 벼는 뭘 먹으면서 자라? 고기 먹어? 아니잖아. 그래. 야, 아무리 도시 사람들이어도 이거는 아니지. 자, 물을 먹으면서 자라잖아. 그러면 벼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무슨 시설이 마을별로 있어야 돼? 댐, 저수지 이런 걸 합쳐서 수리시설이라고 한단다. 그러니까 전라도,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는 뭐가 많다? 예로부터 수리시설이 많다라는 거야. 나중에 조선 후기 경제사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다. 자, 아무튼 간에 그래서 수리시설이 많아. 자, 그럼 여기가 벼농사도 잘 되고 날씨가 좋다 보니까 농사 자체가 너무 잘 되지. 먹고 살 게 많아. 그러다 보니 얘네들은 제천 행사 무려 2번이나 해. 5월에 수린날이라는 이름의 제천 행사를 하는데 퀴즈. 5월이면 씨를 심고 농사를 시작하는 달이야. 이때 제천 행사 수린날을 한대.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떤 명절이 기원이 되는 명절일까? 수린날. 5월이야. 역사적으로 이상한 오답들 내가 다 걸러줄게. 어린이날은 당연히 아니야. 어버이날은 당연히 아니겠죠. 스승의 날도 아니고요. 부처님 오신 날도 아니에요. 무슨 날일까? 물론 노동자의 날도 당연히 아니에요. 무슨 날일까? 5월에 무슨 명절이 있어? 정통 명절 중에 뭐 있어? 나 진짜 참 잘못해가지고 너무 힘들어. 이쪽으로 고개가 안 돌아가. 내가 아침에 일어나는데 내가 못 일어나고 계속 웃고 있었거든. 여기가 담 걸려가지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일어나려고 하는데 이쪽이 너무 무리가 가는 거야. 그래서 이게 그런 적 있지 않냐? 잘 때 쥐나거나 막 그러면은 막 웃지 않아? 아니야? 어이없어서 웃기지 않냐? 그래서 굴러서 떨어져서 나왔어. 그러니까 어떤 명절이게? 단오 안 들어봤냐? 단오 인생 살면서? 물 한 모금만. 야, 진짜 단오 안 들어봤어? 인생 살면서? 단오 날 뭐 하지? 청분물에 뭐 감지? 머리 감잖아. 머리 왜 감는지 알아? 그 옛날 사람들은 상토를 트기 때문에 머리를 자주 안 감아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에 이하고 비듬이 많겠지. 그러면 졸라 간지럽겠지. 근데 이거를 자기가 머리 안 감아서 간지럽다고 생각 안 하고 귀신이 머리 위에서 간지럽힌다고 생각한 거야. 그럼 농사가 시작됐으니까 청포물에 이 귀신을 어떻게 해야 돼? 떨쳐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단오날 머리 감는 거야. 이게 단오의 기원이란다. 아이고. 자, 그리고 이제 10월에 하는 제천 행사가 있는데 이름이 계절제야. 그럼 10월에 하니까 이게 지금 현재 어떤 명절의 기원이겠어? 추석. 그렇지. 자, 또 접근. 벼농사 있지. 이거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사업이야? 노동력 필요 없는 사업이야? 필요한 산업이지. 그러면은 이제 마을별로 공동 노동 조직이 있어야겠다. 이거를 두레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거를 초등학교 때 품앗이라고 배웠을 거야. 그래서 이제 이웃이 노동력 필요하면 가서 대주고 이렇게 해주는 거죠. 자, 거기다 적어.
우리가 중공사 시험법이가 조선 후기까지야. 그러면 여기서 시험 포인트는 뭔지 알아? 이게 어떻게 역사적으로 변천되는지를 알아야 돼. 자, 이 두레라고 하는 마을별 공동 노동 조직이 나중에 신라 시대부터 고려 시대까지는 이름이 이렇게 바뀌어. 향도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향도. 자, 신라 시대 때 메인 종교는 뭐야? 불교야. 불교는 연등회하고 팔간의 이런 행사를 매년 성대히 개최해요. 그럼 그때 연등 접어야 되고 노동력 많이 필요하지. 그래서 불교의 행사할 때 동원되는 마을별 노동 조직으로 성격이 바뀌게 된 거야. 원래 그냥 노동 조직이었는데. 그래서 두레가 나중에 신라 시대 때 고려 시대까지 향도가 된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다라는 거. 그리고 이건 상식적인 거 이것만 하고 끝내자. 자, 끝내는 게 아니라 좀 쉬자. 자, 벼농사를 짓잖아. 벼를 다 털어. 그럼 볏집이 남지. 볏집이 보온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이걸로 지붕 만든 집을 뭐라 그래요? 초가집. 그래서 이거 틀리면은 지능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당연히 벼농사 지역은 어디밖에 없어 지금 보면 여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초가집은 어디에서 볼 수 있는 거야? 사만 지역에서 볼 수 있는 문화인 거야. 이해됐지? 오케이. 잠깐 좀 10분 좀 쉬자. 10분 쉬다가 연달아서 하자. 자, 계속하자. 자, 일단은 뭐 얘기할 거냐면 부유나 고구려 같이 부족끼리 연맹해서 만든 초기 국가 형태를 뭐라 통칭하냐면 연맹국가 형태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일단 이 연맹국가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부족장들끼리 크로스 연맹해서 만든 국가체제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야, 인간이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면서 태어날 때 혼자 태어나 아니면 여럿이서 같이 손잡고 같이 태어나? 혼자 태어나지. 근데 인간은 혼자 있으면 약해 강해. 약하단 말이야. 그래서 1차적 사회적 집단은 뭘 만들더라? 가족이라는 걸 만들더라. 그리고 인간은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노동력이 많이 필요해. 가족끼리 같은 구역에 모여 살거든. 자, 같은 성씨를 갖고 있는 가족들끼리 한 구역에서 모여 사는 걸 시족 사회라고 얘기해. 그리고 이 시족끼리 뭉친 걸 부족이라고 얘기를 하고, 부족장들이 전쟁 같은 걸 많이 하게 되잖아. 전쟁에 유리한 고지를 얻기 위해서 부족끼리 연합을 해. 이렇게 해서 국가 만든 게 연맹국가 형태야. 그럼 이 연맹국가는 각 부족끼리 연합해서 국가를 만드는 건데, 자, 국가잖아. 그러면 정치하고 외교를 대표하는 왕은 존재해야 하네. 국가니까. 해요. 근데 봐봐 생각. 부족장의 힘이 더 셀까? 왕의 힘이 더 셀까? 부족장의 힘이 더 세. 왜 그러면 이 왕은 그냥 부족장들이 올려놓은 허수아비여서 그래요. 자, 그러면은 나라 행정 업무를 왕이 독단적으로 처리할 수가 있어 없어? 불가능하네. 부족장들이 다 처리하는 거 아니야. 근데 부족장이 한 명이야, 여러 명이야? 여러 명이야. 뱃사공이 졸라 많네. 그럼 정치가 어디로 가는 거야? 산으로 가. 그럼 이렇게 되면 발전할 수 있어, 국가가? 없어. 그래서 이것보다 더 발전된 정치 체제가 중앙 집권적 고대 국가라고 하는 행정 체제예요. 자,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연맹국가에서 시작한 국가가 중앙 집권적 고대 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 이 네 가지 필요 충분 조건을 채워야 된다는 걸 제시를 해. 자, 일단 이 조건을 외워야 돼. 첫 번째, 여러 부족이 연맹해서 국가를 만들었다면 그 부족 중에 특정 한 부족이 독점적인 권력을 장악해서 나머지 부족을 다 힘으로 눌러서 다스려야 돼요. 그럼 이 말인 즉슨 이걸 이렇게 바꿔서 표현할 수도 있어. 한 부족의 독점적 권력 장악, 특정 부족 안에서만 뭐가 배출된다? 황제가 배출된다라는 소리야. 이거를 한국사 교과서에서는 이렇게도 표현해. 부자 상속이 이루어졌다. 근데 이게 같은 말인 거야. 이게 돼야 부자 상속이 되는 거잖아. 이해됐지?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퀴즈. 전반 애들은 이거 못 맞추던데. 고타마 시따르타 들어봤어요? 사카모니? 그 사람이 만든 종교가 뭐지? 불교야. 이 불교가 왕권 강화에 도움이 돼. 그래서 백성들 사상 통합을 위해서 불교를 수용하고 이걸 합법화 시켜야 돼. 공식 인정을 해야 두 번째 조건이 채워지는 거야. 백성들 하나의 종교로 묶어야 된다는 소리야.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그 법이 이때 당시에는 많이 없었어요. 근데 중국 애들은 체계적인 법 체제를 이미 정비해와 있었다.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율령제도라고 통칭을 하는데, 자, 이 중국에서 얘기하는 법 체제인 율은 이런 뜻이야. 죄를 지은 사람들을 죄인이라 그래. 죄인을 처벌하는 법을 무슨 법이라 그러지? 형법. 그래, 이 율은 중국 애들이 이야기하는 형법을 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령은요? 령은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법을 행정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라를 운영하는 법이 적혀져 있는 행정법을 령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중국으로부터 체계적으로 죄인을 조질 수 있는 형법과 나라를 운영할 수 있는 통치 법률을 갖고 와서 이거를 백성들한테, 자, 이게 앞으로 우리나라의 법이니까 지키도록 하여라, 반포 과정이 이루어져야
세 번째 조건이 완료가 돼요.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통치체제, 법률이 정비가 된 거니까. 이렇게 해서 내치 정비하고 왕권화가 다 끝마치면은 군사를 바깥쪽으로 돌려가지고 영토를 크게 확장해야 되는 게 마지막 조건이야. 또 생각.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다 농사짓는 농경민족이죠. 자, 그럼 농경민족한테 영토는 무슨 의미예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경지 아니야. 그럼 농경지가 많이 확보되면 확보될수록 국가의 재력은 튼튼해지죠. 그래서 이 네 개의 조건을 채워야 중앙집권적 고대 국가로 성장했다고 보는 거야. 이 네 개의 조건을 다 채운 나라가 세 나라밖에 없어. 고구려, 백제, 신라.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의한 점. 이렇게 5세기 한반도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 여기에 부여라는 나라가 494년까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고구려가 있고 여기에 백제가 있고 여기에 신라가 있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에 가야가 있단 말이야. 다 우리 민족들이 세운 국가들이에요. 그럼 5세기 지도 보면 이 시대를 사실 몇 국 시대라고 얘기해야 돼. 몇 국 시대라 그래야 돼. 숫자를 잘 세봐. 5국 시대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 시대를 무슨 시대라 그러지 우리가 흔히? 삼국 시대라고 얘기를 해. 그럼 왜 삼국 시대라 그러냐면 역사학자들은 이 네 가지 조건을 못 채우면 국가로 안 본 거예요. 근데 이 네 가지 조건을 채운 게 딱 어떤 나라밖에 없어? 고구려, 백제, 신라. 그래서 삼국 시대라 그러는 거야. 그럼 이 말인즉슨 북쪽에 있는 우리 부여 친구들하고 가야 친구들은 연맹국가 단계에서 계속 머물러 있었다는 소리예요. 이해됐어?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중앙집권적 고대 국가로 성장한 이 세 나라의 역사를 이제 본격적으로 볼 건데, 자, 고구려부터 가자. 고구려는 예수 탄생 37년 전, 그러니까 기원전 37년경에 고주몽 씨가 요동에 있는 졸본성을 도읍 삼아서 처음으로 만든 나라예요. 자, 수도 변천사 외우자. 졸본성. 자, 걷다가 적어. 자, 일단 이 졸본성을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도 불러. 오녀산성 이렇게도 불러요. 그래서 니네들이 사료 문제 풀 때 졸본성 또는 오녀산성이라고 하는 저 단어가 나오면 고구려의 첫 번째 수도를 말하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2대 유리왕이라고 있어. 1대가 주몽대왕이면 그 아들인 유리가 다음 보위를 잇게 되는데, 이 유리왕은 조금 평야가 더 많이 있는 압록강 북쪽 지역의 국내성으로 두 번째 수도를 천도하게 돼요. 그리고 장수왕이 수도 어디로 천도해? 정은이가 살고 있는 평양성으로 천도해서 이 평양성에서 역사가 막을 내려지는 게 고구려의 수도변천사 역사지. 자, 그리고 고구려도 보면은 황제 왕이 있어요. 그리고 귀족이 있어요. 그럼 니네들 한번 생각해봐. 왕권이 더 강하게, 귀족권이 더 강하게? 아니요, 고구려는 귀족권이 더 강해. 삼국시대는 대부분 다 귀족사예요. 알겠지? 그럼 왕이 단독적으로 행정일 할 수 있다 없다?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행정일 할 때마다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귀족 친구들. 그러니까 이제 행정일 할 때마다 무슨 회의가 열려? 귀족회의가 열리는데 여기다 별표 치고 무조건 외워. 자, 이 고구려의 귀족회의를 뭐라 그러냐면 제가회의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회의. 근데 선생님의 말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어. 시험 범위가 조선 후기까지라 존나 뺄 양이 개 많아요. 자, 아무튼 간에 제가회의. 이 제가가 이제 부족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부족회의를 제가회의라 그러는데, 이 제가회의를 주관한 최고 귀족 대표 관직 이름을 외워야 돼. 그게 5세기의 대대로라는 이름의 관직이에요. 자, 5세기에는 대대로라고 하는 최고 귀족 관직에 앉은 녀석이 제가회의를 주관했는데, 7세기에 대대로 명칭이 뭐로 바뀌냐면 망리지라는 명칭으로 바뀌게 돼. 그래서 대대로 망리지 나오면 어느 나라 사료야? 고구려 사료야. 됐지? 오케이. 자, 고구려 1세기부터 볼게요. 1세기. 내가 10년 강의하면서 이렇게 아프면서 강의한 게 처음이다. 너무 어깨가 너무 아파. 자, 태조왕 얘기할게. 자, 1세기. 혹시 1세기가 뭔지는 아시죠? 1년부터 그냥 99년까지라고 생각하면 돼. 봐봐. 왕의 이름을 묘호라 그래. 뭐라고? 묘호. 묘호가 뭐냐면 왕이 살아생전에 행했던 업적 있지. 이거를 감안해서 그에 걸맞는 이름을 후손들이 지어주는 거야. 그럼 봐봐. 고구려의 태조왕. 태조라는 묘호를 갖고 계신 분이 이 양반 말고 두 분 더 있어. 뭐야? 누구야? 이성계랑. 그건 태조인데요. 왕건이죠. 두 명의 공통점이 뭡니까? 그래, 나라 건국한 거. 그럼 이 사람이 나라 건국한 주몽대왕이냐? 그건 아니야. 이제 이 사람은 고구려의 6대 왕제야. 그럼 나라 건국하신 분도 아닌데 태조라는 묘를 왜 갖고 계시냐면, 자, 원래 고주몽이 나라 건국했을 때 오부족 연맹체제라 그랬지. 연맹국가 단계에서 시작했는데 처음으로 태조왕이 고대 국가의 조건을 채운 거야.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이 조건 채워야 뭐로 봐? 국가로 보기 때문에 나라 건국한 거나 다를 바 없다 해서 이 사람을 태조왕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해됐어?
자, 그래서 일단 업적이 태조왕에 속한 게 게르브 부족이에요. 얘네들 성씨가 고씨인데요. 이 게르브 고씨가 나머지 4개 부족을 힘으로 눌러버리고 이때부터 독점적 권력을 장악하기 시작한 거야. 자, 그러면 이제 고구려의 황제는 어느 부족에서만 나와? 게르브 부족에서만 나온다라는 거야. 자, 그리고 태조왕이 불쌍하게 여겼던 나라가 있어. 여기 이제 함경도에 옥저가 있는데요. 얘네들 맨날 자기 나라한테 삥 뜯기고 불쌍하게 여겼대. 그래서 56년에 군사를 일으켜서 동쪽에 있는 옥저를 자기 나라 영토로 멸망시켜 병합을 해요. 자, 밑에다 써다. 교과서에서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더라. 자, 이 동옥저가 어디 있다고? 함경도. 그래서 이 고구려 태조왕 때 어디를 병합했다라고 얘기해도 합법이야? 함경도 지역을 병합했다라고 해도 합법인 거야. 가끔 가다가 자사고 쪽 선생님들이 변별력 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 바꾸기도 해요. 옥저가 함경도에 위치해 있으니까 함경도 병합했다는 말하고 같은 거야. 일맥상통한 말이지. 자, 그리고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중국의 여동 지역에 진출해서 중국인들이 살고 있는 6개 동네를 빼앗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자, 태조왕 끝났어요. 자, 2세기 갈게. 자, 2세기에는 9대 임금인 고국천왕이라고 하는 임금이 계세요. 고국천왕. 자, 고국천왕 아빠가 고구려의 8대 왕제 신대왕인데 이 신대왕 때 왕권이 굉장히 강력해져.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자식한테 그대로 신대왕 왕위를 물려줄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서 왕 된 게 고국천왕이야. 그러면 고구려 역사상 최초로 무슨 상속으로 왕 되신 분이지? 그렇지. 그래서 고구려 역사상 최초로 부자 상속으로 왕 되신 분이 이분이셔요. 자, 봐봐요. 이거를 내가 먼저 알려준 이유가 뭐게? 이게 기반이야. 그래서 여업적을 채우신 분들이 주로 한국사 시험에 나오는 거야. 그럼 부자 상속을 채우신 분이 이분이죠? 고구천왕. 그래서 나와요. 자, 그리고 어려운 개념이니까 잘 들어. 어차피 사회사 할 때도 이것도 다 배워야 돼. 봐봐. 자, 일단은 이 고국천왕은 부족적 오부 행정체제를 행정적 오부 행정체제로 바꿔. 이게 뭔 소린지 알려드릴게요. 부여인이 남하에서 고구려를 만들었지. 그래서 부여의 풍속과 고구려의 풍속은 닮아 안 닮아? 닮는다 그랬지. 그래서 초창기에 이렇게 다스려서 그 황실 부족이 게르부잖아. 중앙 수도를 다스려 국내성을. 그리고 각 지방 4개는 순노부, 소노부, 관노부, 전노부 4개 부족이 다스리는 거야. 이해됐어? 자, 그러면 이 지역민들을 다스리고 있는 건 여기 지역에서 살고 있는 부족장이란 말이야. 그럼 지역에 있는 지역민들은 멀리 떨어져 있는 수도, 국내성에서 살고 있는 고구려 황제의 힘을 더 두려워할까? 아니면 자기 지역을 직접 관할하고 있는 저 부족장 새끼를 더 두려워할까? 부족장을 더 두려워하겠지. 그리고 이 부족장들이 지방에 거쳐 하다 보니까 통제가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이 지방민들하고 부족장이 같이 결탁해서 뭘 일으킬 가능성이 커? 반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단 말이야. 그래서 고국천왕은 왕권을 강화하고자 여태 수도성이 국내성이잖아요. 자, 친구들. 자, 국내성을 5구역으로 쪼갤 거야. 북부, 중부, 남부, 동부, 서부. 자, 수도를 5구역으로 쪼갰으니까 지역에 살고 있는 부족장들아 이제 지방에 살지 말고 여기 국내성에 한 구역씩 줄 테니까 여기 들어와서 살아. 그럼 지방에 있는 부족장들을 어디로 이사시키는 거지, 강제로? 중앙 국내성으로 이주시키는 거지. 그럼 이렇게 되면 통제, 감시가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해. 그래서 고국천왕의 왕권 강화 정책을 서술하라 하면 요거 쓰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 수도 서울도 원활히 다스리기 위해서 구역 나눴어, 안 나눴어? 나눴지. 동대문구, 서대문구, 남대문구 쪽에서 이렇게 쪼갠 거야. 이해됐니? 그래서 행정적 오부야. 자, 그리고 이제 진대법. 요거 졸라 중요합니다. 별표 졸라 치십시오. 194년 진대법. 자, 고국천왕의 특징은 신분 막론하고 능력 좋으면 다 높은 직책에 써요. 그래서 이때 재상 직책이 국상 직책인데 거기에 앉은 게 농민 출신의 을파소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제발 을파소는 관청 이름이 아니라 사람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을파소가 봄에 어떤 고을에 놀러 가. 근데 그 고을 사람들이 봄에 먹을 게 없어서 다 굶어 뒤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을파소는 궁금해서 그 농부한테 하나 물어본단 말이야. 질문 하나를 던져. 당신들은 먹을 게 없어서 이 봄에 굶어 뒤지고 있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백성이 뭐라고 답을 하냐면 나으리 올해 겨울이 길지 않았습니까? 가을에 수확한 걸 겨울이 길다 보니 그때 다 먹어. 봄에는 수확하는 계절이 아니라 심는 계절이라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서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자, 그럼 을파소가 이 얘기를 들었어. 그럼 백성들 아사에서 굶어 뒤지네. 박수 치면서 관방하고 있어야 돼? 뭔가 도와줘야지 국가가. 그래서 이 을파소는 봄에 백성들이 먹을 게 없다라는 걸 깨닫고 황제인 고국천왕한테 가서 백성들이 수확하는 계절이 아니라 심는 계절인 봄에는 먹을 게 없어서 힘들어하니 봄에 낮은 이자율로 곡식을 대출해 주시고 그들이 수확하는 가을에 그 대출을 갚도록 만드는 복지제도 하나 도입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을파소의 권위에 따라 춘대춘합 원칙에 따른 복지제도가 진대법인 거예요. 됐지? 그래서 원칙이 춘대춘합이야.
자, 근데 시험 범위가 어디까지라고? 조선 후기까지라고. 그러면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이 제도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천 과정을 거쳤는지 그걸 외우는 게 포인트인 거야. 이게 서술형으로 잘 나와. 적어. 자, 일단 이 진대법은 나중에 고려라고 하는 나라를 건국한 게 태조 왕건이잖아요. 아니 고려 일대 황제로서 민생을 잡아야겠지. 그래서 백성들이 보면 먹을 게 없는 거 알고 진대를 시행하기 위해서 흑창이라고 하는 관청을 태조 왕건이 설치를 해. 자, 그럼 니네가 왕건이야. 자, 이 관청을 하려고 그래. 자, 근데 처음부터 전국적으로 설치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부작용이 터질 수가 있지. 그래서 무조건 어떤 관청이나 제도를 만들 때는 수도권 지역부터 만들고 시작하는 거야. 잠깐만 화면 좀 전환할게. 오케이. 수도권 지역부터 만드는 거야. 그래서 고려의 수도가 개경 지역인데 개경 인근 지역만 흑창이라는 관청이 설치돼서 봄에 낮은 이자로 곡식을 대출해줬던 거지. 근데 이거 딱 설치했는데 백성들 반응이 너무 좋아. 이거 더 확대해 주세요. 그래서 나중에 고려 성종이라고 하는 황제 집권기 때 흑창의 이름이 의론이라는 관청이라고 해서 의창으로 바뀐 뒤 이게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가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중에 조선시대 들어가게 되잖아. 조선 후기에 이름이 뭐로 바뀌냐면 이 진대법 이름이 환곡제도로 이름이 바뀌게 돼. 그래서 니네들 중3 때 마지막 시험법에서 삼정의 문란이라는 걸 배웠지. 그중에 환곡의 문란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대출제도가 문란하게 탐관오리 때문에 바뀌었다는 소리야. 이해됐어?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런 과정을 거치고 진대법 사료를 교과서에 있으니까 그 사료 하나를 줄 거예요. 서술형 문제에서. 그리고 이 제도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천되었는지 쓰라는 서술형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알아놓으시는 게 제일 좋다. 자, 그리고 거의 내가 시험에 나올 만한 거 거의 떠먹여주거든. 잘만 받아만 먹으시면은 1등급 나와요. 실험 결과. 그리고 시험 기간 때 사료 강의도 해. 사료 강의. 교과서 그 사료 지엽적인 거 사진 강의 싹 다 하니까 그냥 받아만 먹으면 돼. 자, 사세기의 미천왕. 아이고, 요거 미천왕 잘 나온다. 자, 이 미천왕의 업적은 낙랑군을 축출한 게 업적이야. 기억하니? 이 낙랑군은 어디를 말해? 평양에 있는 한나라의 지역을 말하지. 국내성에서 출발한 고구려의 군부대가 남쪽으로 내려와서 어디를 함락했다? 평양 지역을 수복했다라는 소리하고 똑같은 거야. 이해됐어? 오케이. 자, 어찌됐든 간에 미천왕 업적이고 이거 잘 나와요. 대방군 축출은 안 하셔도 돼요. 교과서에 없어요. 314년 대방군 축출은. 아이고 힘들다. 다 왔다. 그 미천왕 아들이 고국원왕이야. 고국원왕. 애들아 여기도 물어봐야지. 그 곧 설날이잖아요. 2월. 그지? 명절날 이런 거 모르면은 동생들한테 능욕당해. 자,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 제일 먼저 건국된 나라가 어떤 나라야? 오케이. 한국인 맞아. 신라야. 그 다음에 어떤 나라야? 당연히 고구려야지. 그래서 고주몽의 둘째 아들 온조가 한강에서 백제를 그 다음에 건국을 해야겠지. 또 물어본다. 전성기 순서 말해봐. 초딩 때 배운 거야 이거. 백제가 먼저 4세기에 전성기를 맞이하고 5세기에 고구려 장수왕이 전성기 맞이하고요. 6세기에 신라 지등왕 때 전성기 맞이하고 이 흐름 타서 7세기에 신라가 삼국통일한 거지. 요런 느낌. 모르면 적고 외워. 이거는 상식이야. 이걸 알아야 뭘 하지. 자, 어찌됐든 간에 요때 4세기면은 어떤 나라의 전성기야? 백제의 전성기야. 자, 요것도 기본 상식이야. 백제 전성기 그 황제 이름은? 알아야 돼. 초딩들 동생 있으면 명절날 농단 당해요. 이것도 몰라? 이러면서. 근초고왕이에요. 야, 그래. 근초고왕이야. 근초고왕이야. 자, 그래서 이 근초고왕이 경기, 충청, 전라, 마한 지역을 싹 다 통일하고 영토를 북쪽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군사를 북쪽으로 올린단 말이야. 그 과정 안에서 고구려의 평양성이라고 하는 곳을 공격을 하게 돼. 371년에. 여태 고구려의 대부분의 귀족들 같은 경우에는 화면이 이렇게 됐네. 잠깐만 화면 좀. 고구려의 대부분의 귀족들 같은 경우에는 평양성을 다 버리자라고 주장을 해. 얼마 병합되지도 않았던 지역이고 그냥 버리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고국원왕은 어떻게든 지켜야겠대요.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 미천왕이 낙랑군을 축출했다는 거는 어떤 땅을 고구려의 영토로 수복했다? 평양을 수복했다. 아버지가 난 게 마지막 유산이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백제 정병 3만의 군사하고 싸우다가 백제 병사 하나가 활을 쐈는데 그 활에 맞아가지고 싸우다가 전사당하시게 돼요. 그래서 371년에 고국원왕이 여기서 전사당한 거야. 평양성 전투에서.
자, 근데 아우 야 우리는 대부분 고등항구사는 사료 문제가 나와. 그럼 사료에서 고국원항이 활 맞고 죽었다 이렇게 친절하게 표현할까? 그렇게 하지 않아. 이 사람의 본명이 나와. 이름 이뻐. 고사유야. 그래서 고사유가 백제 군사하고 싸우다가 활 맞고 전사했다라고 나오면 아 이거 평양성 전투 사료네. 이렇게 우리가 파악을 해야 돼. 자 어찌됐든 그러면 이 평양성은 함락이 됐나요? 아니요. 고사유 씨의 맏아들 고 구부태자가 아버지의 유지를 받아 전열을 가다듬어 평양성을 지키는 데 성공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평양성 지켜낸 고 구부태자가 그 다음 보위에 오르니 그 사람이 소수리망이야. 자 근데 소수리방은 아버지를 죽인 원수국가가 어떤 나라야? 백제야. 근데 아직 고구려는 왕권강화 내치 정비가 완료가 되지 않은 상황이야. 그럼 무리하게 아버지에 대한 원수 갖겠다고 백제에 정벌 전쟁을 하게 될 경우 안에서 귀족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될 경우 고구려는 어떻게 되지? 전복당할 수가 있지. 그래서 자기 집권기 때 최대한 내치 정비와 왕권 강화 끝내놓고 다음 왕 때 복수 맡겨야겠다 해가지고 뭘 수용하냐면 372년에 유학을 수용해요. 아 제가 연도 말하는데 물어볼게. 정근대사 파트 지금 하고 있잖아. 연도 외울 필요가 있을까? 이쪽 파트에서 연도 외울 필요 있을까? 뭐 충성도 테스트 그런 거 아니니까 그냥 자유롭게 생각을 말하시면 돼요. 연도 외울 필요가 있을까? 외울 필요 없어. 정근대사는 외우지 마시고요. 그 강화도 조약 이게 나오잖아. 1876년. 그때부터 연도 진짜 싸그리 다 외워야 돼. 연도 모르면은 한국사 성적이 나올 수가 없어. 알겠지? 그래서 정근대사는 그냥 이 흐름하고 내용 위주로 공부만 해주세요. 내가 흐름대로 가르치니까. 그럼 나는 왜 연도를 말하고 강의를 하냐? 그냥 내 지식 자랑. 자, 아무튼간에 이 유학은 누가 정립한 거야? 어떤 사람이 정립한 거야?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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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시적이잖아. 중국 사람 너무 거시적이야. 그 누가 만든 거지 유학은? 오 주요. 자, 공자예요. 알지? 공자 선생님 알지? 공자야. 아, 야, 그 니네들이 인생 살면서 그 니네들이 달담 못해 갖고 이런 게 아니라 오늘 감 걸려서 한 거야. 아니다. 아유, 이거 녹화해가지고 이제 별의별 말 하면 안 돼. 자, 봐봐. 자, 그 유학에서 이런 말이 있어. 군근신신 부부지하지라는 말이 있단 말이야. 자, 이 말 살면서 들어는 봤죠. 이게 뭔 말인지 설명해야겠다. 표정 보니까. 자, 이게 뭐냐면 임금은 임금 자리에서 임금의 역할이 있고 신하는 신하 자리에서 신하의 역할이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서로의 역할을 침해해서는 돼, 안 돼? 안 돼. 그럼 이 말은즉슨 신하가 힘이 세도 임금의 자리를 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역할 잘하면 세상은 알아서 잘 굴러간다. 아비로서의 자리에서 아비로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자식으로서의 자리에서 자식이 해야 될 일이 있다. 이런 거를 말하는 거야. 그럼 생각해봐. 이거를 고구려 귀족 자제들 모아놓고 이렇게 가스라이팅 시키면 걔네들이 나중에 신하가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신하가 된 이 귀족 자제들이 임금의 자리를 탐내겠어? 탐내지 않겠지? 그래서 이 유학이 왕권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갖고 와가지고 이걸 중앙유학교육기구 태학을 수립해서 여기서 귀족 자제들 불러 모아놓고 그시시 부부제하자 이런 걸 가르친 거야. 됐지? 그래서 고구려의 중앙유학교육기구는 태학이에요. 372년. 자, 그리고 이제 372년에 사상적 통일을 위해서 불교라고 하는 것을 중국으로부터 수용해서 합법화합니다. 공식 인정을 공인이라고 얘기를 해. 자, 그리고 이제 중국의 법체제인 373년에 율령제도를 수용해서 앞으로 이게 고구려의 법이니 지키도록 하여라. 백성들에게 반포한 업적을 갖고 있다라는 거. 자, 여기까지가 오늘 할 분량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할게. 뭘 얘기할 거냐면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좀 상식적으로 접근하시고 귀납법 추론이라는 걸 통해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 너무 말이 어렵지? 귀납법이 뭐야? 귀납법? 수학할 때 주로 사용하는 거다. 귀납법. 이소부화라고 알아? 혹시? 어렸을 때 그런 동화책 있잖아. 이솝이 사람 이름인 건 알고 있었어? 그 사람이 만든 동화인데 이런 얘기를 아마 옛날에 들어봤을 거야. 베이컨이 귀납법 추론 얘기하는데 이렇게 설명하셔. 베이컨이라는 철학가가 그 숲속에 사자 어르신이 계셔. 근데 이 사자가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사냥이가 졸라 빡세, 힘들어, 지쳐. 그래서 이 사자가 머리를 썼다. 숲속 친구들한테 뭐라고 서신을 전달하냐면 내가 오늘 아파갖고 그러는데 병문안 좀 와라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이제 숲속 친구들이 사자 병문안을 간단 말이야. 그래서 처음에 온 게 돼지 새끼야. 그리고 이제 돼지가 이제 사자 문 앞에서 사자 집 문 앞에서 어슬렁거리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사자가 뭐라 그러냐면 너 병문안 온 거 아니냐?
들어와라 집에. 그래서 들어오라 그래. 그래서 이제 돼지가 들어가자마자 사자한테 잡아먹힌단 말이야. 그 다음에 온 새끼가 토끼야. 그리고 이제 토끼도 어슬렁거리니까 병문안 왔으면 들어와야지. 집 안에 들어와. 이렇게 해서 토끼가 딱 들어오자마자 또 잡아먹힌단 말이야. 그 다음에 온 새끼가 양 새끼야. 그리고 이 양도 이제 어슬렁거리니까 들어와 해서 바로 또 잡아먹힌단 말이야. 마지막으로 온 친구가 여우라는 친구인데 여우는 머리가 좋지. 근데 이제 자꾸 사자 집 문 앞에서 안 들어오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사자가 야 계속 어슬렁거리지 말고 안에 들어와라 라고 얘기를 해. 근데 여우가 들어가기 싫다는 거야. 왜 들어가기 싫었을까? 거기에 동물 친구들의 발자국이 있었어. 돼지가 들어간 발자국은 있는데 나온 발자국이 없는 거야. 그리고 양도 들어간 발자국이 있는데 나온 발자국이 없는 거야. 다른 동물도 들어간 발자국이 있는데 나온 발자국이 없어. 그러면은 이 여우는 무슨 진리를 도출할 수 있지? 잡아먹혔구나를 도출할 수가 있지. 그래서 자기는 안 들어간다고 해서 여우는 목숨을 살게 돼. 그러니까 요게 귀납법 추론이야. 인생 살면서 이렇게 하라고. 실험, 결과 도출, 실험, 결과 도출. 그 결과가 한 방향으로 가리키고 있는 게 진리예요. 이해됐지? 그러면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봐봐. 니네들이 보통 시험 기간 때 공부를 한꺼번에 몰아서 하려고 그러지. 너네들은 그 소고기집 가서 주머니 아주머니 소 한 마리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앉아서 소 한 마리 다 먹을 수 있어? 그건 사람은 불가능해. 그 사람이라면 위가 터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 소를 썰어 먹지. 한번 배불러 봐서 본 적 있잖아. 그러니까 썰어 먹어야 돼. 그래서 공부를 한 번에 다 할 생각하지 마시고요. 영어 숙제도 있고 수학 숙제도 있고 각종 수행 평가가 쏟아질 거예요. 니네들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어. 자습 시간이. 그럼 합리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내가 오늘 역사 공부에 투자할 수 있는 분량은 딱 요 정도일 것 같아. 그래서 딱 2명의 왕만 설명 가능하게끔 만들자 해서 이것만 목적으로 잡고 월요일 날 공부하시면 되는 거야. 그럼 적어도 이 2명의 왕을 월요일 하루 동안 외우는데 몇 분 걸릴까? 15분 내지 20분 정도면 충분해요. 아무리 머리가 멍청해도. 그래서 이걸 입으로 계속 무한 반복해서 설명을 해가지고 월요일 날 이렇게 하고 화요일 날은 또 2명의 왕을 공부하고 수요일은 또 2명의 왕을 그렇게 공부해서 목요일 날은 처음부터 끝까지 외운 거를 안 보고 뱉어보는 거야. 그럼 그 중에 안 뱉어지는 거 있지. 까먹은 거거든. 거기다 형광펜 치고 10번 다시 설명하면 돼요. 그러면은 메꿔지겠지. 이렇게 시험 기간까지 가면은 시험 기간 전에 공부가 다 완료가 돼. 그리고 시험 기간 때 가서 뭐 킬러 문항에 관련돼서 문제를 풀거나 아니면 사료, 교과서 지엽적인 사진을 외우고 하면 교과서에서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니네들은 변별이 되지 않아요. 이해됐지? 오케이. 그래서 그 매주 주간지 시험 본다 그랬잖아. 그 작년 선배들이 그 다 그 제 기대치를 조지고 가셔가지고요. 걔네들 뭐 하나 맞은 애도 있고 2개 맞은 애도 있고 막 그러거든. 그래서 잘할 필요 없어. 단 니네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하고 이렇게 니네들이 실험을 해가지고 니네들이 어떤 식으로 공부량을 잡아야 되는지 진리 도출해. 알겠지? 이게 돼야 전과목 성적이 2학년 때도 잘 나와. 2학년 때는 사탐만 3과목이야. 문과는. 사회탐구만. 지금 2과목 하고 있는 거잖아. 자, 그래서 아무튼 간에 최선을 한번 다 해오시고 녹화 영상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링크를 월요일날 일괄 다 보낼게요. 영상 링크를. 그래서 그거 보시고 공부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발 부탁드리는 건 사회하고 역사 공부할 때 키워드만 외우지 마세요.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도 내가 다 설명을 하지. 배경, 내용, 결과 3단계로 나눠가지고 이거를 다 정리해서 공부를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파이팅.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진짜 내가 하라는 대로 안 하고 막 괴란한 방식대로 공부하면 이제 괴란한 점수 받아서 괴란한 대학 가는 거야.